완벽주의는 왜 생겨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오늘은 그 완벽주의를 뭐랑 연결을 지을 거냐.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이 착한 아이 컴플렉스 연작 강의에 그 답이 숨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짠. 조건부 애정. 조건부 애정이 왜 어떻게 완벽주의를 만드는가. 그걸로 이야기를 시작할 거예요. 왜 어떤 청소년들은 성취 수준이 높아질수록, 그러니까 성취 수준이 높아진다는 건 뭐예요? 더 완벽에 가까워질수록 더 불안해지고 실수에 극도로 예민해지는가. 그거에 대한 이제 질문을 던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비판하고 비난도 넓은 의미에서 조건부 애정과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건부 애정도 마찬가지로 어떤 결과에 대한 거, 그리고 완벽이라는 거. 이게 어떤 하나의 되게 작은 점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결과만 바라보고 산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꿈이 빌라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빌라를 사는 그 순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았어. 빌라를 샀어요. 그럼 그 사람은 이제 뭐 하죠? 빌라를 이제 두 채 사야지. 그래서 빌라를 이제 두 채를 사. 만약 샀어. 그럼 뭐해? 세 채 사야지 뭐. 근데 그런 것 같아. 빌라를 하나를 딱 사면 그때부터 이제는 나는 행복해지나? 물론 행복이라는 거는 너무 추상적이고, 행복이라는 말로 무언가 우리의 인생의 어떤 노력이나 그거를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근데 다만 그런 게 있지. 우리가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순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한 결과만 가지고 생각하면, 우리의 인생을 100이라고 봤을 때 결과는 1이란 말이에요. 말 그대로 점이란 말이야. 점은 과학적으로 접근을 하면 점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점은 위상일 뿐 존재하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1차원이라는 건 뭐예요? 1차원, 2차원, 3차원 올라가잖아요. 우리는 3차원에 있잖아. 예를 들어서 2차원은 높이가 없는 거잖아요. 존재하지 않는 거야, 사실은. 점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위치가 존재하는 거지. 그 정도로 굉장히 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한 점을 바라보면서 그것만이 행복하다고 하면, 나머지 훨씬 더 많은 순간들, 그 흐름들, 이런 것들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거죠. 그 순간에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게 조건부 애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완벽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건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완벽주의자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완벽주의자도 있겠네. 스스로 완벽주의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있는 상태. 어떻게 보면 이번에 나는 솔로 30기에 나오는 영숙님 같은 경우에도 완벽주의자일 가능성이 높겠네요. 예를 들어서 듀오링고 같은 거를 술 먹고 집에 돌아가는 과정에서도 했다라는 것도 굉장히 완벽주의자적 사람일 것 같아요. 그건 그분의 어떻게 보면 장점이지만, 한편으로는 스스로 되게 힘들었을 거고, 그게 어떤 딱따구리 같은 행동으로 이어지게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충분히 장점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게 불안과 예민함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스스로 파괴되는, 그러니까 인생에서 어떤 한 점을 위해서만 살아간다면 나머지 인생들은 뭔가, 그리고 이게 말 그대로 어떤 훈육 방식, 이 방식으로 연결이 되면, 부모가 이 아이의 어떤 한 순간만을 칭찬한다면 나머지 동안은 얘는 뭘 해야 되는가? 그 순간만을 위해서 살아야겠죠. 근데 그 순간의 결과가 좋게 나오면 칭찬을 받겠지만, 나쁘게 나오면 그러면 그동안에 해왔던 건 다 부정당해야 된단 말이죠. 이런 것들, 우리가 스스로에게도 그런 잣대를 어쩌면 들이대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완벽주의가 개인 성향이냐, 아니면 사랑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냐.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거랑 상당히 이제 맥락이 이어지죠. 사랑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 그리고 조건부 애정, 그런 게 완벽주의로 이어질 수 있다 라는 거죠. 완벽주의는 자연스럽게 강박하고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완벽주의의 종류가 적응형 완벽주의가 있대. 완벽 강박, 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목표 설정이 높고 막 기준 높고 이런 게 아니고, 이 어떤 환경에서 적응한 그런 건 아니고, 이 논문에서 이제 다루는 거는 완벽주의 중에 좀 문제가 되는 것들, 이런 것들 다루는데, 어떤 거냐, 실수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목표 설정하고 노력하고 기준 높음, 이것만 갖고는 이 논문에서 다루는 포인트는 아니고, 오히려 이제 이쪽인 거지. 실수에 대해서 너무 두려움이 많은 거. 그리고 키나 이 포인트, 타인이 나에게 완벽을 요구한다고 느끼는 상태가 이 논문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저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체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어떤 완벽주의만 가지고 살아가는데 힘든 거는, 나중에 완벽주의라는 걸로 따로 강의를 해보기로 하고, 오늘 다룰 이 완벽주의 관점은 타인이 나에게 완벽을 요구한다고 느끼는 상태여서 그것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이어져서 그게 어떤 고통으로 이어지는, 우리가 지금까지 다뤘던 착한 아이 컴플렉스나 조건부 애정, 그리고 내사된 그런 동기, 이런 것들을 아우르는 하나의 문제 중에 하나인 거예요. 타인이 나에게 완벽을 요구한다고 느끼는 상태. 근데 이런 사람들은 저 타인이 나에게 완벽을 요구한다고 느끼는 상태가 그냥 디폴트로 깔려 있는 거예요.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완벽하게 해야 돼 라는 그런 자신의 의지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동기 자체가 나한테 완벽을 요구한다. 왜냐면 내가 완벽하지 않으면 나는 가치가 없으니까, 나는 사랑받지 못하니까.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연구를 어떻게 했냐면 청소년 엘리트 선수들을 대상으로 했어요. 운동하는 친구들. 왜냐면 이 운동하는 친구들이 성취에 대한 평가가 명확하거든요. 결과가 딱 나오는 친구들이니까 측정하기가 조금 더 수월한 거죠. 인간이 생각하는 완벽의 기준이 달라. 맞아요. 그런데 그 완벽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계속 채찍질하는 상태가 돼버려. 결국 어떤 완벽한 결과라는 거는 만약 그게 있다고 하더라도 인생에서 한 점이거든요. 아까도 말했지만 점은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에요. 그 위치가 존재할 뿐. 그러니까 내가 완벽해야 되는 그 결과를 뽑아내는 그 시점이 존재할 뿐 완벽한 상태는 존재하는 게 아닌 거예요. 왜냐면 그 시점이 왔을 때 내가 어떤 결과를 내든 그게 정말로 완벽한 건지 아닌지도 알 수 없을 뿐더러 그냥 그게 숫자화 됐을 때 물론 근데 이 운동선수 친구들은 숫자화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좀 평가는 가능하지만 우리의 삶을 전체로 보면 점수화 시킬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물론 제가 이제 이성의 힘을 강의할 때 정량화 시키는 기법이나 이런 걸 강의하지만 어떤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거고 그리고 지금 점수가 높다고 해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다른 효과를 낼 수도 있는 거고 타인이 저에게 완벽을 요구하는데요? 진짜 그런데 근데 그게 내가 느끼는 것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까요?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근데 타인이 나에게 완벽을 요구한다고 해서 그게 내 정서로 깔리는 거는 아닐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좀 다른 예시지만 부모님이 얘한테 완벽을 요구해요. 근데 얘는 자존감이 높든 아니면 너무나 무심하든 아니면 정말로 아무 생각이 없어서든 부모님이 요구하든 말든 상관을 안 해. 그래서 나는 난데 뭐 한별이는 애요. 그러면 완벽을 누군가가 요구하는 그 상태가 아닌 게 돼버리는 거죠. 타인이 나에게 완벽을 요구한다고 느끼지 않아 버리는 거지. 요구한다는 건 알아. 하지만 그걸 느낌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반대의 경우 부모는 아무 말도 안 했어. 근데 얘는 내가 이 완벽하지 않으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느끼는 상태가 돼버릴 수도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착한 엑스프레스 있는 사람은 자존감이 낮을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이 청소년 엘리트 선수는 일단 수치화된 결과로 평가가 가능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체능하는 친구들이 정서적으로 많이 고통스러워요. 왜냐면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서로 경쟁하고 평가하고 점수가 막 나오고 이러니까 운동이나 음악 이쪽이 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바로 결과가 나오고 이러니까. 미술도 마찬가지겠지. 그냥 어떤 일종의 시합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뭐 어떤 대회에서 뭐 입상을 한다거나 이렇게 그렇게 결과가 바로바로 나오니까 물론 공부도 그렇죠. 공부 같은 경우는 이번에 뭐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하면서 이렇게 좀 엎치락 뒤치락 할 수도 있고 공부를 이번에 못했다가 뭐 열심히 해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운동이나 이런 쪽은 내가 열심히 하는 만큼 쟤도 하고 있거든요. 또 공부라고 아닌 건 아닌데 어쨌건 측정이 조금 더 쉽다라는 측면이 있죠. 부모가 과대한 완벽한 요구 때문에 자녀가 충족하려고 거짓말하다 리플리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례들은 많죠. 과도한 기대를 거는 부모 그리고 아이는 내가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택해버리죠. 거짓말을 덮다가 하다가 어느 순간 더 이상 덮을 수가 없으니 그때 뭐 극단적인 범죄를 저질러 버리는 사례. 그게 우리 채널 그 분석했던 제니퍼는 왜 그랬는가 다큐에 있는데. 그래서 연구 방식은 설문조사로 이제 구조방정식 이게 서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렇게 만들었었고 성과를 냈을 때는 칭찬과 관심이 증가하고 성과가 떨어졌을 때는 실망과 거리감 생기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부모가 내가 잘할 때만 나를 인정한다. 부모의 조건부 애정이 일단 이걸 하나 측정했고요. 그리고 조건부 자존감. 그래서 내 가치는 성과에 달려있다. 나는 그러니까 성과를 내야만 가치 있는 존재다. 잘하면 괜찮고 못하면 나는 부족하다라는 거. 그래서 조건부 애정과 조건부 자존감은 좀 다르죠. 그래서 이게 어떤 거에 영향을 미치느냐 아이의 완벽주의로 연결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가 얼마나 무서운지 평가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한지 실패를 얼마나 회피하려고 하는지 이런 완벽주의로 이어지는 이 문제들 완벽주의에서부터 파생되는 문제들이 이 핵심 변인하고 어떻게 연관이 있는가를 조사를 했는데 좀 예상이 되죠. 당연히 영향이 있었겠지. 근데 여기서 조금 예상은 범주 내지만 조금 흥미로운 게 조건부 애정이 직접적으로 완벽주의를 만들진 않는데요. 조금 의아하지만 이거 보면 바로 이해가 돼요. 조건부 애정이 완벽주의로 바로 연결이 되진 않는데 조건부 애정이 조건부 자존감에 영향을 미쳐요. 이거는 강한 경로야. 그러니까 조건부 애정을 주면 애들이 조건부 자존감을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이걸 잘했으니까 너에게 더 애정을 줄 거야 라고 하면 애들은 내가 이걸 잘할 때만 가치가 있는 존재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 조건부 자존감이 완벽주의로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구조방정식이 이런 게 가능해요. 이렇게 모델이 어떤 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 이 경로 분석이 가능해지거든요. 경로에 따라서 어떻게 영향을 준다. 그래서 조건부 애정이 있다고 해서 애들이 완벽주의가 생긴다 이건 아닌데 조건부 애정이 있는데 애들이 조건부 자존감이 되고 그게 완벽주의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애들이 조건부 자존감이 안 생겨. 나는 가치 있어 라고 자존감이 높아. 그러면 조건부 애정을 쏟아도 얘는 과도한 문제적 완벽주의로 빠지지 않는 거지. 그리고 반대로 얘가 조건부 애정을 하지 않았는데 혼자서 조건부 자존감이 생겼어요. 그러면 문제적 완벽주의로 빠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물론
저 강한 경로 연관성이 있지만 우리는 조건부 자존감에서 진짜 나에 대한 자존감을 세울 수 있다면 내가 가진 완벽주의에서 벗어날 수도 있겠죠. 물론 그게 뭐 쉽지 않은 일입니다만. 그래서 어떤 사랑이 성과에 묶일 때 아이는 완벽해져서 그 사랑을 지키려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실수는 기술이 아니라 정체성 위험.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내가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어떤 실수를 했을 때 이거를 어떻게 보고 개선을 하자. 스스로에게 어떤 피드백을 주고 다음엔 뭐 잘하자. 이게 아니고 내가 어떤 실수를 하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가치가 없어. 그렇게 느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보다 실수 회피에 에너지를 쏟아요. 실수를 계속하거나 자기가 부족한 것 같으면 연습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조건부 자존감이기 때문에 내가 좀 못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면 결국 나는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생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게 우리가 연습을 해서 내가 더 나은 실력을 가져야 되는데 이건 말 그대로 기술의 문제인데 내가 이거를 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못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1000번을 시도해야 한 번을 할 수 있는 거라면 999번의 실수 혹은 실패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과정을 못 견뎌요. 이게 조건부 자존감으로 너무 자리 잡아버리면. 왜냐면 그 999번 동안 계속해서 자신은 가치 없는 사람이라는 거를 느끼게 되니까. 근데 물론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도 고통스럽지만 그 한 번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실수 회피에 에너지를 쏟는 거. 실패를 해야 성공을 할 수 있는데 실수를 어떻게 안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실수를 개선 포인트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실수를 어떤 내가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과정이 괴로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연습보다 실수 회피에 에너지를 쏟는 것. 이 논문에서 결과적으로 중요한 경고는 완벽주의는 동기부여 전략이 아니라 정서 방어 기제라는 거야. 그러니까 완벽주의를 통해서 어떤 동기를 부여하고 더 나은 실력을 갖추고 될 거라는 우리는 막연하게 이제 그런 믿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완벽주의라는 건 이 아이가 스스로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 기제라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성과가 높아질수록 안정감은 오히려 낮아져요. 높은 성과를 만드는 동안 계속해서 사람은 실수하고 도전해야 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그 과정들이 전부 고통스러운 과정. 좋은 결과가 나오는 그 순간만, 그건 점이잖아요. 점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 점만 보고 나머지 모든 과정, 이 선이 고통스러운 상황이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더 노력해가 아니고 해야 될 거는 기술이나 뭐 목표 이런 부분에서 개입보다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드리는 솔루션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이걸 노력하는 나, 이걸 하고 있는 나 너무 멋져. 내가 너무 멋져 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완벽주의는 잘하고 싶어서 생긴 게 아니라 사랑을 잃지 않기 위해 생겼다. 잘하고 싶어서 생긴 게 아니라. 그러면 이 완벽주의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착한 애 컴플렉스랑 정말로 많이 이어지는 내용이 되는 거죠. 이거를 구조화를 시켜보면 부모가 조건부 애정을 쏟아요? 내가 조건부 자존감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실수는 내 실패, 내 가치의 없음으로 이어지고 이게 문제적 완벽주의로 이어지고. 그래서 착한 애 컴플렉스가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배웠던 거는 도덕을 기준으로 하지만 여기서는 성과를 기준으로 해서 가치가 성과에 매달려 버려서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좀 더 질문이 생기는 게, 이게 어떤 사람은 잘하고 있고 문제동도 없고 책임감도 강한데 왜 극심한 우울과 극단적 선택까지 하게 되나? 이게 어떻게 이런 완벽주의가 생존 전략인데 분명히 이게 왜 생명을 위협하는 요인으로까지 될 수 있는가? 그냥 자존감이 낮아지는 걸로 끝나고 결국 생존을 하게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왜 이렇게 생명 위협까지도 되는가? 상대 평가라는 게 힘든 부분이죠. 내가 세운 기준이 아니라 타인의 기준이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부모의 이제 심리적인 통제, 그래서 노골적인 강압이 아니고 정서적 방식, 이게 죄책감을 유도하는 거, 실망을 암시하는 거, 비교, 사랑, 철회, 저런 것들을 이제 많이 하게 되는 게, 너 그러면 뭐 국물도 없어, 아니면 뭘 했을 때 그냥 탁 외면하고 그냥 자는 척 해버린다거나, 아예 그냥 안 들리는 척하고, 뭐 너 때문에 엄마가 아프잖아, 너 때문에 엄마가 힘들잖아, 너 진짜 실망이다, 이렇게 너는 그렇게 문제 있는 일을 하니. 부모들이라면 한두 번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지속적으로 이런 식으로만 훈육하고 있는 상태, 이거 한번 들었다고 아 내가 그랬구나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그게 유지될 때 이걸로만 훈육을 하고 교육을 할 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러다 보면 이제 부모가 어떤 심리적인 통제의 결과로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생기냐, 내 선택은 틀릴 수 있다, 기대에 못 미치면 관계가 흔들린다, 이런 메시지들이 이제 마음속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게 완벽주의로 이어지는데, 그 완벽주의로 이어져서 뭔가 완벽하게 하는 그런 철인이 탄생할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고 어떤 작은 선택 하나도 주저주저하고 잘 못하는 상황에 이르러 버릴 수가 있어.
왜냐면 자기가 계속 어떤 선택으로 인해서 내 가치가 평가받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조건부 사랑이 정서적으로 부모 입장에서는 얘를 잘 키우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내가 이걸 못했을 때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라는 그게 정서적으로 계속 주입이 되니까 얘는 내가 어떤 선택을 잘못하면 나는 가치 없는 존재가 돼버려요. 선택을 못해. 주저주저 한단 말이죠. 그게 앞에서 말했던 조건부 존재감으로 연결이 되고, 조건부 존재감이 되면 그게 완벽주의로 연결되는 거지. 그리고 사회적으로 처방된 완벽주의. 사람들은 나에게 완벽하길 기대한다는 믿음. 그래서 이거는 타인의 기준이 특징이에요. 내가 스스로 기준 세운 게 아니고 타인이.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그동안에 봤던 착한 아이 컴플렉스랑 굉장히 비슷한 예시가 되는 건데, 그 눈앞에 있는 타인의 기준을 내가 맞추고 있다는 거를 그 안에서 증명해야 돼.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나는 솔로에서도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는데, 여성분들끼리 모여가지고 남자들한테 여기저기 발 걸치고 어장관리 하면 안 된다고 우리가 그걸 도덕적으로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아무에게도 난 말하지 않는데 왜 이렇게 그런지 모르겠어 라고 하면서 내가 이 어장을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과하게 도덕적인 것을 이 사람들에게 증명하려는 태도. 그게 이 사람들의 기준. 그래서 사람들은 오해해요. 착한 아이 컴플렉스면 남들 말만 잘 듣고 그냥 조용히 그냥 자기 의견 없이 다 따라가는 사람을 생각하는데 아니야. 타인의 기준을 자기가 완벽하게 맞춘 상태를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어 해요. 근데 그 타인의 기준이라는 건 어쨌건 객관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착한 아이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이 눈앞에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준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를 자기가 맞춰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철수 씨랑 나랑 만났어요. 근데 철수가 착한 아이 컴플렉스야.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보면서 성실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좋아할 거라고 그 사람이 봤어. 그러면 내 앞에서 굉장히 성실한 척을 하겠지.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그렇게 남의 기준에 맞춰요. 자기 기준에 없어. 그래서 얼핏 보면 굉장히 성실하고 열정 넘치고 아니면 되게 멋진 완벽한 사람처럼 보여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람도 있고. 왜냐면 항상 뭔가를 열심히 하고 남들 기준에 맞추려고 하니까. 근데 이제 그게 도덕적으로 가게 되면 도덕형 형태로 나타나서 굉장히 선한 행동만 하려고 애를 쓰고 그걸 증명하려고 하고, 이게 성과적으로 가게 되면 아까 운동선수 그 친구들처럼 나는 이만큼 성과를 잘 내려고 애를 쓰고 있어. 근데 이제 그럴 때 어떤 경우도 있냐면 얘네들이 실제로 성과는 잘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누군가는 타고난 데다가 노력까지 하니까 항상 1등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김연아 같은 그런 능력자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러면 거기에서 뭔가 자기불구화 전략이라고 하는데,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다리가 다쳤어.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신병에 걸렸어. 물론 모든 신병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이유를 알 수 없는 문제, 혹은 어떤 이유가 있는 문제, 뭔가 문제가 생겨. 문제로 도피하고, 문제로 도피하는 것도 안 된다? 그러면 조금 더 파괴적인 방법을 쓰기도 하고. 근데 그 파괴적인 방법을 쓰는 그런 과정들이 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청소년들 수백 명 이상을 대상으로 했고요. 이게 문화권으로 성취 수능 압력이 강한 교육 환경. 약간 한국도 이런 비슷한 게 있겠죠? 근데 타인의 기준이라고 해도 그게 본인이 생각하는 타인의 기준은 한계 있는 거. 그래, 맞아. 지금 말한 게 맞아. 딱 그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사람이 타인의 기준이라는 거를 명확히 알면 그 사람은 정말 훌륭한 협상가 혹은 훌륭한 서비스직의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뭐라고 그래야 돼요? 로비스트가 될 수도 있고. 근데 그 타인의 기준이라는 게 본인이 생각하는 타인의 기준이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편협한 결과로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측정 변이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 부모는 내가 실망시키면 죄책감을 느끼게 한다. 부모는 내 선택을 실망의 언어로 평가한다. 이게 부모 입장에서는 나는 그냥 실망한 거를 티를 냈으면 나도 되게 참는다고 참았어. 근데 그 아이 입장에서는 이게 심리적 통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죄책감, 실망이 또 죄책감으로 연결되는 거니까 같은 거니까 아이에게 죄책감의 정서를 안겨버려. 그러니까 완벽주의는 그러면 되게 다른 감정 같지만 죄책감하고 연결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아까 말했던 사회적으로 처박된 완벽주의. 사람들은 내가 항상 완벽하길 기대한다. 이게 사람들은 내가 항상 완벽하길 기대한다라는 느낌이고 믿음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내가 완벽하길 기대할까? 그건 사람들한테 물어봐야죠. 근데 그 사람들은 딱히 내가 완벽할까지 기대하지는 않을 수 있겠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생각해보면 어려서 내가 접했던 모든 세상이 나를 완벽하게 기대했기 때문에 그게 뿌리 깊게 남아서 성인이 된 상태에서도 그게 유지되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3살 때, 5살 때 이럴 때는 내가 접하는 모든 세상이 부모고, 부모가 나에게 보여준 그런 정서가, 예를 들어서 내가 그렇게 어린 나이인데 엄마와 아빠의 관계에서 아빠가 엄마한테, 엄마가 아빠한테 그런 완벽하지 않으면 서로가 굉장히 비난하는 그런 문화에서 있었다면 자연스럽게 그걸 습득하겠죠. 엄마가 맨날 아빠를 지적해. 아빠가 맨날 엄마를 지적해. 완벽하지 않은 것 때문에 막 혼나. 아니 서로 그래서 싸워. 아니면 한쪽이 그래서 주눅들어 살고 있어. 그거를 보면 애에게 어떤 심리적 통제를 안 했더라도 애들은 자연스럽게 그걸 학습하겠지. 잘못하면 가치가 없구나라는 걸.
그래서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예민하고 지적을 많이 하면 그게 아이를 직접적으로 지적하지 않았어도 아이는 그런 거를 간접적으로 학습하게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아이가 만나는 사회의 전부니까 그거를 몇 년간 학습하고 그렇게 디폴트 값이 잡혀버리는 거죠. 아이가 만나는 모든 사회라는 건 결국 가정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제 기본값이 책정되고 그 다음으로 그게 이제 나에게 완벽의 기대 혹은 실망의 어느 죄책감으로 연결되는 그렇게까지 들어와 버리면 더 강하게 본인의 가치가 이제 조건부로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실수하면 사람들의 존중을 잃을 것 같다. 그리고 여기서 이 두 가지에다가 정서적인 부분들, 우울, 정서적 무기력, 그리고 자기 비난감. 근데 자기 부모님도 완벽하지 않았다는 걸 몰라요? 머리로는 알지. 부모가 자기 자신들도 완벽하지 않았다는 걸 알죠. 그런데 내 자식은 완벽했으면 좋겠지. 물론 완벽이란 단어로 쓰진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 어디 병원에서 봤던 일인데 애가 되게 어려요. 아직 영어를 뭐 그렇게 딱히 안 해도 되는 나이야. 근데 이제 한 부모가 그 아이한테 계속해서 막 영어를 가르치고 싶은가 봐요. 그래갖고 애를 엄청 혼내고 있어, 병원에서. 그러면서 이제 막 그 뭐 연도를 읽었는데 1999 하면서 막 잘못 읽었거든요, 분명히. 근데 그거를 어쨌건 애가 발음을 못 따라한다고 막 되게 혼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 이게 본인이 가지지 못한 걸 아이한테 저렇게 혼내면서 주입을 하고 있구나. 저건 그냥 부모의 강박인데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오히려 그 부모는 내가 잘 하지 못해서 아이는 잘하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아이 입장에서는 그거를 못 읽은 것 때문에 계속 혼나고 있단 말이지.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이건 하나의 좀 극단적인 예시지만. 그리고 네 번째는 극단적 선택, 죽음에 대한 반복적인 생각, 사라지고 싶다라는 생각.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사회적으로 처방된 완벽주의. 이거는 그런 일종의 느낌이지. 그게 우울과 자살사고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쭉 보는데 이걸 이제 연결고리는 이거는 직접으로 영향하는 것보다 간접 경로가 더 강해요. 무슨 말이냐면 부모가 심리적인 통제를 하면 극단적인 사고가 일어난다. 그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연결되냐? 부모가 심리적 통제를 하면 얘가 사회적으로 완벽주의로 가고 그게 우울로 영향을 미쳐서 그게 극단적 선택으로 간다. 그래서 이거를 논리적으로 이렇게 따라가는구나 라는 거. 그러면 중간에서 어디선가 끊어내야 돼. 심리적인 통제를 멈추든 이게 사회적으로 완벽주의라는 것에서 스스로 벗어나든 아니면 우울하지 않도록 얘가 이 우울감을 잘 관리를 하든 스스로 관리를 하든 관리를 해주든 그래서 극단적인 것까지 안 이어지게 할 수 있는 몇 가지 중간에 이제 스텝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위험이 서서히 단계적으로 축적돼요. 부모가 심리적 통제를 하면 바로 극단적 사고가 난다 이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제 물론 그냥 이 두 가지 데이터만 놓고 보면 뭐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나올 수 있겠지만 실제로 영향은 이렇게 미치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적 완벽주의가 결정적인 역할. 아까 사회적 완벽주의가 뭐였죠? 사람들은 나를 완벽해야 된다고 믿고 있다라는 그 믿음. 그게 가장 결정적인 허리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이게 가장 강력한 경로. 이게 중간에서 이 심리적 통제가 극단적인 사고로까지 이어지게 만드는 경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사회적 완벽주의라고 표현했지만 잘해야 한다라는 생각보다는 안 그러면 나는 끝이다. 안 그러면 나는 버려진다라는 생각으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적인 통제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죄책감과 그런 게 있어. 평소에도 이 아이가 내가 같이 있음을 믿게 해줄 수 있으면 사회적 완벽주의로 안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우울감을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얘와의 어떤 시간들을 보낼 수 있으면 그러면 우울까지 안 갈 수도 있을 거고. 그러면 다시 이걸 나에게 돌려봅시다. 내가 어떤 심리적 통제를 받아서 이게 뼛속 깊이 내 초자로 남아있어. 내 내면의 부모님이 나를 아직도 통제하고 있어. 그렇다면 사회적 완벽주의 여기서 끊어내고 우울에서 끊어내고 해야겠지. 일단 우울로 끊어내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사회적 완벽주의에서 우울로 가지 않는 것. 그러면 우울의 원인을 생각하지 말고 우울하지 않은 시간을 더 갖는 거예요. 그냥 즐거운 심리대화 보면 얼마나 좋아. 재밌잖아. 그렇게 우울하지 않는 시간, 내가 즐거운 시간을 갖는 거, 그런 시간을 더 채우는 거. 내 인생이라는 요리에 좋은 레시피, 좋은 재료들을 더 갖다가 넣는 거죠. 내가 평소에 생각하는 거를 계속해서 그렇게 바꾸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사회적 완벽주의에서 벗어나는 것. 사람들은 나에게 완벽을 기대하지 않는다. 그게 뭐예요? 어쩌라고 정신. 니들이 뭘 알아. 그냥 내 앞에서 그냥 한마디씩 던지는 것뿐이에요. 명절에 사촌이 너 요즘에 어떻게 사냐? 관심 없어 나한테. 그냥 뭐라도 해야 되니까 하는 거야. 왜요? 용돈 주시게요? 해야지 그럴 땐. 여기서 그러다 보면 역순으로 끊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논문 자체는 굉장히 극단적인 사고방식까지로 연결을 하지만 이게 잘해야 한다라는 걸로 완벽주의가 아니고 이거를 안 그러면 나는 끝이다. 어떻게 보면 훨씬 더 강력할 수 있겠죠.
더 좋은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무서운 걸로부터 도망치는 상태니까 훨씬 위험할 수 있겠지. 더 강력할 수 있겠죠. 우리가 눈앞에 햄버거를 보고 햄버거 맛있겠다 하고 햄버거를 쫓는 마음과 뒤에 몸으로부터 도망치는 그 마음은, 이건 당연히 내가 좋은 것을 쫓는 마음보다 무서운 걸로부터 도망치는 마음이 훨씬 더 강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은 부정적인 감정을 훨씬 더 빠르게 인식하고 더 강하게 인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것에 나를 더 많이 노출시키는, 내 뇌를 그런 상태로 유지하는 건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왜 나만 자꾸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지? 원래 사람은 원래 그래. 저는 회사에서 완벽하려는 태도를 조금 누르고 남들 하는 것처럼 해서 가져가면 지적을 받는 일이 많아서 유난히 나에게만 엄격하게 대한다는 느낌을 받아서 상처받고 결국 조금 더 완벽하게 져야겠다고 오히려 결론이 나서 괴롭던데요. 아니죠. 결론은 조금 더 완벽해져야겠다라고 결론이 나서 괴로운 건 왜 괴로워요? 이런 상황에서도 더 잘하려는 나 멋진데? 그런 상황에서도 야 이거 꼼꼼하게 하는 내가 이렇게 하네? 이 정도면 잘했네. 그 과정에서 내가 노력하는 나를 칭찬할 수 있어야지. 완벽해져야겠다. 이 결론이 괴로운 거는 과정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더 완벽해져야겠다는 그 결론으로 이어지는 건 뭐가 있어요? 지적을 받았음에도 더 하려는 이런 태도. 이런 피드백을 줬구나. 오케이. 나는 오늘도 더 단단해진다. 유난히 나에게만 엄격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벌써 비교잖아요. 아까 봤었잖아. 부모가 아이에게 대하는 그런 태도들. 아까 뭐가 있었어? 죄책감 유도, 실망 암시, 비교. 이게 지금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비교, 그러니까 나를 더 엄격하게 된다는 비교. 내가 지적을 받았네? 이 사람이 나에게 실망했네? 죄책감. 내가 잘못했네? 지금 스스로에게 보내고 있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여기서 그럼 반대로 해야겠지. 여기서 나한테만 지랄이라고 생각할 필요 없는 거지. 이거 못했나 보다. 다음에 수정하면 되지. 오케이. 속으로 피드백 감사합니다. 오케이. 하고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나를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지 마요. 그러면 안 돼. 이게 결국 내가 내면에서 지금 부모의 심리적 통제 방식으로 나를 보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이거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써야 돼. 내가 잘못했다?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 다음에 더 잘하면 되지 뭐. 실망? 이 사람이 나한테 실망했어? 뭐 실망했나 보지 뭐. 그리고 일을 잘하면 또 잘한다고 하겠지. 어쨌건 나는 그 과정에서 내가 이 피드백을 통해서 더 잘하려고 애를 쓰는 내가 멋있는 거야. 더 못해? 못하면 뭐 그때 뭐 사정이 있었나 보지. 그래서 어쩌면 내가 아까 말했던 부모의 잘못된 그런 정서적 통제 방식으로 내가 나 스스로를 가두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 근데 그러려면 주변과의 비교를 멈추고 결과에 대한 죄책감을 버리고 과정을 이루고 있는, 그래서 제가 어떤 다이어트를 얘기할 때도 제가 그런 농담 비슷하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다이어트를 위해서 조금 식사를 적게 했어요. 그러면 그 식사를 적게 한 내가 막 멋져야 돼. 내가 이거 식사 이렇게 내가 지금 배고픈데 이거 참았네? 야, 나 이거 좀 멋진데? 체중이 줄었네? 나 멋진데가 아니고 내가 오늘 이거 참았네? 나 좀 멋진데? 예를 들어서 구독자 수가 지금 막 떨어져요? 그래 뭐 어쩌겠어. 뭐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지. 근데 이 와중에도 라이브를 멋지게 해냈네? 야, 나 좀 멋진데? 이 와중에도 그런 걸 신경 안 쓰고 나름 계속해서 뭐 책도 쓰고 하네? 나는 정한 대로 하고 있네? 이거 멋진데? 이게 물론 입 밖으로 내고 막 그러진 않죠. 내가 뭐 혼자 있으면서 막 거울 보면서 야, 나 좀 멋진데? 막 이 지랄은 안 하죠. 근데 그거를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거야. 내가 이 스스로 정한 거, 내가 하고자 하는 거를 하고 있는 이게 누군가가 보지 않아도, 그리고 이 결과가 예를 들어서 우리 채널에 나오는 숫자는 구독자 수 아니면 수익 이럴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 내가 나를 멋있게 생각할 수 있는, 그게 이게 멋있다라고 조금 좀 투박한 표현이지만 그 기준이 나에게로 오는 거죠. 그래서 나를 지적해? 뭐 해라 그래. 어쩔 거야 지가. 그럼 열심히 하려는 나 멋져야. 그래서 이게 왜 위험하냐 라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말했던 두 가지 방금 이 구조의 아이들, 간접 경로를 가진 심리적 통제가 사회적 완벽주의, 우울. 이 심리적 통제는 부모라고 붙어있지만 우리는 이걸 통해서 아이를 교육하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내면을 다루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렇지. 유튜브로 내가 이렇게 공부하고 스스로 이렇게 나아지려고 하는 내가 멋지는 거야. 너무 멋져.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 이게 부모가 자식을 가르치고 훈육하는 방식을 배우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했지만 이 심리적 통제라는 건 우리 내면에 존재해요. 걔네들을 어떻게 끊어내서 내가 더 위험에서 벗어나고 나를 위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힌트를 얻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아이나 청년들은 반응하지 않아요. 성인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 대신에 뭐래? 기준을 더 올리고 실패를 더 숨기고 스스로를 몰아붙여. 이게 실제로는 위험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모범적인 것으로 위장돼 버려. 얘네들이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 메타인지랑 더 멀어질 수도 있겠지. 그래서 심리적인 통제가
모두가 나에게 완벽을 기대하라는 생각으로 되고, 실수는 존재가 위협받는 게 되고, 근데 인간은 어떤 하나의 결과를 위해서 많은 실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실수라고 생각하지 말고 실험이라고 생각해야 돼. 하나의 도전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시행착오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상황에서는 최선의 선택이었을 거야. 저도 살아오면서 다시 돌아가면 다른 선택을 할 것들이 많죠. 근데 그때는 그런 정보가 없었어. 미래의 일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떤 하나의 작은 실수도 존재를 위협받는다는 생각으로 이어지고, 그렇게 되면서 점점 더 걷잡을 수 없는 문제로 빠지는데, 여기서 끊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일단 우울을 다스릴 수도 있을 거고, 실수를 다르게 바라볼 수 있을 거고, 모두가 나에게 완벽 기대한다? 그럴 리 없다는 걸 깨닫는 거고. 그래서 다시 여기서 우리가 끊어낼 수 있는 것을 끊어내는. 그래서 이거는 조용해서 외부에서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스스로 해야 돼. 아이라면 여기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거고. 여기서 생각해보는 거는 완벽주의를 낮추자가 아니고 더 강해지자도 아니고, 핵심은 뭐냐? 기대의 내면하고죠. 뭔가 심리적 통제, 이거를 차단하는 거. 조건 없는 정서적 안정감, 이거를 이제 회복하는 거지. 나의 가치를 그냥 그대로 생각하는 거. 우리 흔히 말하는 어쩌라고 정신. 스스로 하고 있는 이 상태에 자부심을 갖는 거. 그래서 어떤 목표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걸 목표로 삼지 마세요. 이게 그냥 제 예시니까 그냥 예시를 자꾸 드리는 건데, 저도 올해의 목표 이런 것들을 조금씩 세우는데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목표로 세우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얼마를 번다, 구독자가 얼마가 된다, 이거는 애초에 나는 목표였던 적이 없어요. 목표를 한번 세운 적이 있었나? 이때까지는 실버 버튼 받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건 다 부질없더라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거를 목표로 세우는 게 좋아요. 근데 그것도 상황에 따라서 못할 수도 있겠죠. 근데 물론 최대한 하려고 해야겠지. 그래서 착한 아이 콤플렉스는 방치되면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으니, 이게 완벽해야지만 사랑받는 구조는 사라지고 싶은 마음이 들어버릴 수가 있지. 자기의 가치는 결과에 붙어 있으니까. 근데 결과라는 거는 점이고, 점이라는 거는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것을 위해서 삶을 갈아놓을 필요 없는 거지. 그 점들이 연결되어 있는 선부터가 존재의 시작이자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부모의 강제적인 비교가 완벽주의, 또 열등감으로 이어지는 경로. 그래서 어떤 아이는 늘 비교당하면서 자랐고 더 열심히 노력했는데 자신감은 줄어들까? 비교와 노력이 자신감 저하로 이어지는 거. 비교는 동기부여? 아니면 자기 가치가 붕괴하는 장치? 이거에 대해서 이 연구가 이제 연구를 한 건데, 강제 비교가 뭐냐? 부모가 의도적으로 타인을 기준으로 제시하는 거. 성과, 태도, 성격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예를 들은 거지. 야, 누구는 이런 것도 안 해도 너는 왜 못하냐? 쟤는 말도 잘 듣는데 넌 왜 그러냐? 이게 부모 입장에서는 하나의 정보가 될 수도 있지만 이건 평가도구. 물론 아예 안 쓸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쓸 수도 있다고 생각해. 근데 이제 저게 항상 입에 붙어 있어. 그리고 한두 번 말해도 애들은 저런 게 이제 꽂히거든요. 그래서 표본 대상은 학생들로 했고요. 그래서 부모의 강제 비교, 부모가 의도적으로 비교하는 거. 아무래도 이게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좋지 않은데, 우리나라가 저런 비교 측면이 조금 심한 것 같기는 해요. 더 많이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 아무래도 좀 가까운 존재들이 많잖아요. 이웃사촌이라는 개념도 있고, 당연히 뭐 미국도 이웃이랑 가깝겠지만, 우리는 친척끼리 안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도, 우리가 한 40촌이 땅 사면 배 안 아파. 근데 한 4촌쯤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지. 그런 것처럼 나랑 좀 가까운 사람이 뭘 하면 배가 아프지. 그게 한편으로는 비교와 시기 이런 걸로 다 연결될 수 있겠죠. 부모의 강제 비교가 얼마나 자주 하냐. 그리고 정서적 톤도 뭐 비난하거나 실망하거나 조롱하는 게 어떤가. 그치, 가정 안에서부터 비교가 시작되고, 맞아. 비교 대상의 접근성 딱 나왔어. 가정, 형제, 남매 다 마찬가지지. 접근성이 아주 좋죠. 눈앞에 보이니까 바로 비교되겠지. 그래서 그리고 친구, 상위권. 이게 이제 부모라고 돼 있지만 우리 내면에는 우리도 스스로를 계속 비교하고 있을 수 있어요. 어디서? 당장 눈앞에는 인스타에서. 부모의 강제 비교 정서 속에서 살았던 아이는 성인이 돼서 인스타를 통해서 계속해서 스스로를 비교 상태에 놓아버리죠. 익숙한 비교 상태. 그리고 사회적으로 처방된 완벽주의,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게 사람들이 나한테 완벽을 기대한다. 실수하면 평가가 떨어질 거다. 그리고 학업 열등감, 나는 항상 뒤처진다. 아무래도 남들만큼 못한다. 그리고 네 번째가 정서, 행동, 결과, 우울, 분노. 그러면 이거를 지금 아이의 학창 시절로 하고 있지만, 이런 연구를 보면서 조금 우리의 성인 인생으로 치환해서 보면 우리가 우리 내면의 아이를 어떻게 다룰 수 있을지에 대한 힌트가 보여요. 여기서도 부모의 강제 비교. 부모가 강제 비교를 했지. 지금은 내가 나를 비교하고 있겠지. 그리고 사회적으로 처방된 완벽주의. 내가 사람들의 나에게 완벽을 기대한다. 내가 이걸 완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 그리고 학업 열등감은 인생 열등감으로 바뀔 수 있을 거고, 그게 정서 행동으로 이어지는. 이렇게 변인으로 우리가 생각해서 치환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 내면의 아이를 어떻게 다루면 좋을지 유추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핵심 결과는 비교는 더 잘하게 만들지 않는다. 비교는 우리를 더 잘 살게 만들지 않아요. 비교한다고 우리가 더 나아지지 않아. 강제 비교가 많을수록 학업 성취가 올라가지 않는다. 너 엄마 친구 아들은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넌 왜 그러니? 한다고 해서 얘가
엄마 친구 아들처럼 잘나지지 않는다. 연관성이 없다. 그러니까 아이를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비교하는 거 아니다. 내가 더 잘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 의미 없다. 강제 비교하면 학업 성취가 올라가지 않고 열등감만 올라간다. 그래서 노력은 늘 수 있어. 사회적 완벽주의가 올라가니까 노력은 하는데 자기 효능감이 감소하면서 결과적으로 성취가 올라가질 않아. 말 그대로 힘든 삶만 시작되는 거죠. 비교를 많이 당하면 그냥 힘들어지는 거야, 삶만. 그래서 비교는 성취 자극이 아니라 자기 가치를 깎아먹어버린다. 그리고 사회적 완벽주의의 역할. 강제 비교를 하면 사회적 완벽주의가 생겨나죠. 강제 비교를 하면 아이는,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한다. 그걸 바라고 있다라고 믿게 되겠지. 비교를 하면. 그러면 이렇게 생긴 완벽주의는 잘하고 싶다가 아니라 안 그러면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우리가 말했던 그런 공포심으로 자기 잡아버리죠. 그걸 못했을 때 죄책감으로 자리 잡아버리고. 그러면서 비교가 열등감을 올리잖아요. 그리고 비교가 사회적 완벽주의를 만들잖아요. 완벽주의는 부모로부터만 오나요? 아니에요. 스스로 만들어내기도 하죠. 결국 부모가 이런 걸 안 했어도 아이가 저걸 느끼면서 만들 수도 있어요. 성인이 돼서 인스타를 통해서 강제 비교를 스스로 하는 상황을 만들어버릴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열등감, 여기서 올라간 이 열등감이 정서 문제를 만들어요. 열등감이 높을수록 우울하고 분노하고 공격성이 올라가. 비교하면 저 사람 왜 쟤한테만 저러지? 왜 나한테만 이러지? 화가 나. 공격성이 올라가고. 그러면 이 공격성이 밖으로 표출되지가 않아 또. 그럴 수가 없고 그게 자기 비난으로 그 공격이 자기를 향해요.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 파괴하는 식으로 그런 사계. 나는 못난 사람. 내가 존재해서 뭘 하나는 것까지 그렇게 극단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비교는 서열을 만들고 아이는 이 서열이 만들어지면 서열에서 밀려날까 봐 달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이 돼서도 열등감? 아니에요. 열등감은 그러니까 어떤 비교에서 내가 부족하다는 생각해도 그게 뿌리 깊은 열등감으로 자리 잡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근데 이제 그게 기본적으로 그냥 항상 깔려 있으면 쫓기는 마음으로 살게 되지. 그래서 여기서는 뭐 자극을 줘야 한다는 그런 비교. 애를 자극해줘야 돼. 그래서 비교해야 돼.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안 좋다는 거지. 비교 대신에 뭘 해야 되겠어? 개인 기준 설정하는 거야. 성장할 때 어떤 피드백 받고 그리고 실패를 뭔가 도덕의 문제로 연결하지 말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니까 제가 지금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유를 자꾸 이제 유튜브로 하게 되는데 우리가 개인 기준, 근데 유튜브라는 게 진짜 이게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주변이랑 정말 비교가 돼요. 내가 유튜브를 보면서도 거기 있는 구독자를 보게 돼. 자연스럽게 보게 되잖아요. 그런 기준 만들지 말라는 거야. 다른 사람의 기준으로 하지 말라는 거지. 그리고 내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 이게 내가 실수했네 끝 이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지금 뭘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실험을 거치는 거지. 테스트를 하고. 그리고 내가 뭔가 실패를 했어요. 뭐가 좀 떨어져 안 좋아. 그게 내가 문제되는 사람, 가치가 없는 사람이 아닌 거지. 그냥 그런 일이 벌어진 거야. 착한 애 컴플렉스는 기준점이 가정한 환경 안에서부터 생기는 건가요? 보통 가정 안에서부터 생기는 경우가 많죠. 왜냐면 사회로 나가기 전에 이미 그런 정서가 자리 잡아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비교는 무서움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강제 비교를 하면 남 기준이 자연스럽게 내면화되고 사회적으로 완벽주의, 그게 열등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논문들하고 되게 비슷한 포인트가 사회적 완벽주의. 사람들은 나에게 완벽을 요구한다는 거.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 나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의 요구에 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 그러면 열등감이 나를 꾸미려고 해.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고. 근데 그게 실제 자신의 현실과 괴리가 있으니까 우울해져. 그런 시사점들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자기결정 이론의 개념이 또 나오는데 이게 완벽주의랑 연관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앞선 연구들은 왜 어떤 아이는 편안하고 같은 행동을 해도 어떤 아이는 불안하고 죄책감하고 강박에 시달리나, 완벽주의도 비교해서 올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자기결정 이론이라는 게 나오는데, 자기결정 이론의 핵심 전제는 사람은 무엇을 하느냐 이것보다 왜 하느냐 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경험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해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면 내가 누가 시켜서 하는 거에 따라 다르잖아요. 이게 재밌게 나온 그 사례가 톰 소여의 모험에 그런 장면이 나와요. 톰이 정원에서 장난쳐가지고 낙서를 해가지고 혼나는 바람에 그 정원에 페인트 칠을 전부 해야 되는 벌을 받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톰 소여가 페인트 칠을 하고 있으니까 친구들이 와가지고 막 놀려. 야하 너 힘들게 뭐냐. 그런데 톰 소여가 거기서 휘파람을 부르면서 이거 너무 재밌는데? 너네들은 안 시켜줄 거야?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엔 애들이 너무 재밌게 하니까 야 나도 시켜줘 하면서 애들이 줄을 서. 톰이 그때부터 돈을 받아. 야 한번 칠하고 싶으면 돈 내. 해가지고 톰 소여는 돈을 벌어. 애들은 이제 돈을 내고 그걸 칠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죠. 내가 하는 일을 내가 과연 결정했느냐.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걸 혼나서 그걸 칠하고 있으면 돈을 내지 않죠. 즐겁지도 않을 거야. 근데 애들은 돈을 내고 그걸 함으로써 오히려 즐거워. 즐거운 일을 내가 쟤보다 더 먼저 할 수 있어서 좋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인간은 자율성에 따라서 어떤 인생의 어떤 행복이 좌우된다라는 이론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사와 자율. 내사가 뭐냐?
외부 기준이 그냥 내부의 압력, 감시자,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완벽주의 혹은 뭐 부모의 통제, 그게 내 안에 남아서 그거를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상태. 그래서 이건 해야 된다. 안 하면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실망시키면 안 된다. 잘해야 유지된다. 앞에서 봤던 사회적 완벽주의랑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내사된 조절과 자율적 조절. 자율적 조절은 내가 스스로 이해하고 내가 이걸 하고 싶다라는 생각. 선택은 내 몫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 동기는 이제 내사된 동기와 자율적 동기. 그러니까 내사된 거는 이게 실제로 외부 기대를 내 기대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거에 압박을 받으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 그럼 내가 안정되고 몰입하겠지. 근데 외부 기대. 이걸 안 하면 저 사람이 나를 버릴 거야. 사회가 나를 인정하지 않을 거야라는 불안. 뭔가 내가 못하고 있으면 죄책감. 그래서 실패하게 되면 자기 비난을 해. 자율적으로 하면 학습을 하겠지. 그래서 성취로 했을 때는 성취하면은 짧은 한도, 점. 자율적으로 했을 때는 이게 재밌으니까 계속 하는 것 과정이 재밌어. 내사가 됐을 땐 왜 그래요? 점이니까 존재하지 않아. 다음에 또 그 점을 위해서 그 과정이 불안과 죄책감으로 점철돼요. 계속 실패하고 실험하고 해야 되니까. 관계에 대해서도 그러다 보니까 평가에 민감해지죠. 내사된 쪽은. 자율적인 사람은 경계가 안정되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동기의 차이가 있는 거고, 그래서 내사에 대해서 조건부 사랑이 내사로 이어지는데, 우리가 이제 내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에서도 조금 다루긴 했었어요. 근데 이 내사가 앞에서 봤겠지만 완벽주의로 이어지는 포인트죠. 사회적 완벽주의가 곧 내사거든요. 이게 이렇게 해야 안전하다. 자율이 차단되고 내사가 강화되는, 조건부 사랑은 이렇게 되고, 그래서 겉보기에는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데 항상 긴장해 있지. 왜 근데 이렇게 내사된 애들, 그리고 이렇게 성인이 돼서도 이게 왜 자율로 전환되지 않는가? 크면 스스로하겠지. 나중엔 자율적으로 바뀌겠지. 근데 안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내사는 자동적으로 자율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거야. 왜냐면 자율은 부모가 이렇게 해야 돼, 너는 이렇게 해야지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거야, 이렇게 압력을 했다가 네가 사회 나가면 그때부터는 괜찮아지겠지. 엄마가, 아빠가 이거 압력을 탁 제거하면 네가 이제 나머지는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고, 그렇게만 생기지 않고 이 아이가 스스로 선택하고 뭔가 이유를 찾고 그 과정에서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이런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거를 SDT 언어로 재정의하면은, 착한 애 컴플렉스는 내사된 규칙으로 삶을 운영해. 남의 기준으로 자기의 삶을 운영해요. 그런데 자유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 완벽주의에 빠져. 내가 잘했어. 내가 잘하고 있어. 아니고 100점까지 달려가는 그 과정을 가야 돼. 그래서 100점이 안 될까봐 내가 선택을 하는 걸 두려워하고, 그런 이유를 외부에서 찾아. 실패 경험을 통해서 점점 더 숨어버리고. 그래서 이게 어떤 성과랑 완벽주의랑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조건부 애정이 내사로 흘러가죠. 내사는 성과 강박으로 이어지겠지. 성과 강박은 완벽주의로 가요. 완벽주의는 우울로 가고. 그래서 여기서는 더 노력해라, 기준을 낮춰라, 이런 말로는 나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행동의 이유를 네 언어로 말해볼 수 있게 해라. 왜 이걸 했어? 스스로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라는 거를 결국 이건 무슨 말로 치환할 수 있냐. 네가 하고 있는 행동의 의미를 스스로 부여해라요. 아까 내가 말했잖아요. 아, 나 이거 하고 있는 나 멋있어. 이것도 내가 멋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이걸 지키고 있는 내가 너무 멋져. 어우, 잘하고 있어. 라고 스스로 칭찬할 수 있어. 그래서 의미를 구성하라는 거지. 착한 아이는 자율적인 게 아니고 내사된 규칙. 근데 이게 되려면 삶에서 어떤 지속적으로 선택하고 그 선택에 책임지는 과정이 필요해요. 또 넘어가 볼까요? 자존감. 앞에서 이제 우리가 조건부 애정이 완벽주의로 이어지고, 완벽주의가 조건부 자존감으로 문제가 돼서 그 아이의 정서적 혹은 성인의 정서적인 걸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존감은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자존감이 높고 낮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자존감이 뭐에 의해서 움직이는가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담고 있는 논문이에요. 전 자존감 높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높은 거 좋아요. 근데 그 자존감이 뭐에 걸려 있는가? 나는 이뻐서 자존감이 높아. 나는 성적이 높아서 자존감이 높아. 이거는 실제로 문제라는 거예요. 자존감이 높아서 좋겠다, 훌륭하다가 아니야. 그래서 보면 나는 자존감이 높다고 말하는 사람 중에 그 자존감이 가짜 자존감처럼 보이는 이유가 이런 포인트예요. 그 자존감이 어딘가에 걸려있기 때문에, 외부 평가에 걸려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넌 참 이쁘다 라고 말하는 말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말들을 통해서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라면 그거는 가짜일 수 있다는 거죠. 공부 잘하니까도, 근데 물론 자존감이라는 거는 그런 결과가 연관이 있어요. 이 조건부 자존감이 특정 조건을 충족될 때만 유지되는 거지. 그래서 나는 항상 괜찮은 사람이라 뭐뭐일 때만 괜찮은 사람. 그래서 제가 이거는 그 나르시시스트 강의에서도 한번 말을 했었고, 그 선셋대로라는 영화를 분석하면서 거기서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나르시시스트 중에는 보통 나이가 들수록 불행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면 그들은 젊은 날의 자신을 굉장히 사랑하거든요. 그 상태는 자존감이 높지. 근데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점점점 스스로가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버려요. 그래서 자존감이 걸릴 수 있는
조건들 뭐가 있을까? 타인의 승인, 다른 사람들이 야, 너 잘했다, 뭐 못했다. 성취와 능력, 나는 공부를 잘하니까. 도덕성, 나는 착하니까. 가족 사랑, 가족들이 나를 하니까. 그리고 외모, 경쟁 우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조건의 영역들인데 이런 조건들이 많을수록 불안정해진대요. 그럼요. 스스로 하는 절대평가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조건들, 자존감이 이런 데 걸려 있으면 문제라는 거지. 그래서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서 가장 조합이 많이 되는 거는 방금 앞에서 말했던 이 조건부 자존감에 이런 걸릴 수 있는 조건들이 많은데 착한 아이 컴플렉스 같은 경우는 타인의 승인, 도덕성, 성취 이런 게 높아요. 이런 조건부 자존감이 높지. 다른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기준을 내가 더 높게 하고 있다. 이래서 나는 솔로 나가서도 나는 어장 같은 거 안 해 라고 증명하려고 애를 쓰고 나는 착한 사람이야 라고 증명하려고 애를 쓰고 근데 남자들이 나를 이렇게 좋아해 라고 성취를 증명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좋게 보고 착하다고 평가하고 잘한다고 인정할 때만 나는 괜찮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인정받고 있음을 증명하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제가 항상 증명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일단 좀 지켜봐라. 왜냐면 이런 식으로 거기에 증명하는 과정에서 자존감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위험한 이유는 조건이 충족되면은 그때 짧은 안도를 하는데 조건이 실패하면 붕괴가 이제 강하게 일어나요. 무조건 손해볼 수밖에 없는 구조죠. 도박장 같아. 딸 확률은 별로 없는데 계속 하다 보면 잃을 수밖에 없지. 왜냐면 조건이 충족되면 안도는 짧은데 실패했을 때 붕괴는 길어. 강하고. 그래서 인생으로 봤을 때는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버려요. 그래서 오래 도박장에 있으면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확률적으로 하우스가 이길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되면 도박장에 있는 인생이 되는 거지. 그래서 자존감 변동폭이 커져요. 가짜 자존감이 돼버려. 그러니까 완벽하게 일을 해낸 나에 대해서 자존감이 높은데 근데 실제로 그 결과가 자주 나오지 않을 뿐더러 완벽하지 않을 때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존감이 그 결과에 들쑥날쑥하게 걸려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아까도 뭐 외모 이런 게 있었지만 외모도 그날 내 외모가 안 좋으면 그날 자존감이 낮아. 그날 머리가 잘 안 나왔어. 자존감이 낮아. 뭐 자식이 거짓말한 것 같아. 그러면 막 내 자존감이 같이 낮아져. 그 거짓말이 가지는 의미, 거짓말이 일어나기까지의 그런 맥락, 얘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바라보지 않고 거짓말, 내가 도덕적이지 않은 아이를 낳았어. 그래서 막 견디지 못해 그런 걸. 그래서 착한 아이나 아까 말했던 그런 완벽주의자들은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게 돼버리는 거야. 이게 조건부 자존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자존감이 높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 이 조건부 자존감일 수가 있는 거예요. 맞아. 완벽주의자는 제가 완벽주의자라는 걸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조건 없는 자존감을 키우는 게 야, 내가 이걸 하네? 야, 나 좀 멋진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생각을 하라고 문장으로 만들어 드린 게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를 하고 있어. 뭐 혼났어. 욕먹었어.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일 많이 겪잖아요. 욕먹었어. 욕먹었는데도 하려고 하네. 내가 욕먹었어도 이게 좀 나아진 것 같은데? 나 좀 잘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감정 컨트롤을 잘 못했어. 그래서 이번에도 못했어. 근데 이번엔 그래도 감정 컨트롤을 못했지만 지나고 나서 그래도 좀 했는데? 나 좀 나아졌는데? 야, 씨, 훌륭한데? 이거 내가 전에는 안 했던 걸 이걸 지금 하려고 하고 있네? 나 좀 훌륭한데? 이 과정 속에서 나를 멋있게 여기고 나를 칭찬할 수 있어야 돼. 아니지. 조건부가 아니지. 왜냐면 그 과정이니까. 그 과정 속에서 성취가 아니고 과정을 계속해서 그리고 조건부는 외부의 어떤 조건, 타인의 승인, 도덕성 그런 거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칭찬할 힘이 없으면 칭찬은 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죠. 칭찬할 힘이 없다고 생각된다면 그거는 칭찬할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칭찬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칭찬은 힘을 필요로 하지 않거든. 그렇다면 내가 나를 칭찬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나를 칭찬하는 말을 한마디만 하는 것만으로 벌써 칭찬거리가 되겠네. 야, 나는 못하던 걸 하게 됐네니까. 그렇죠. 칭찬하는데 무슨 힘이 필요하겠어. 예를 들어서 5살 아이가 스스로를 칭찬하는 것과 50살 어른이 칭찬하는 거에 대해서 5살 아이는 힘이 약하니까 칭찬을 못할까? 아니면 병원에 누워있는 힘이 약한 그런 사람들은 칭찬을 못할까? 아니에요. 아무 상관없어. 칭찬은 힘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정신력을 필요로 하지. 그리고 칭찬하는 것 그 자체를 필요로 하는 거기 때문에 칭찬할 힘이 없다라는 거는 내가 칭찬을 안 하고 싶은 사람인 걸 뿐이에요. 칭찬은 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칭찬할 힘이 없다라는 것 자체가 내가 지금 칭찬을 하고 싶지 않거나 칭찬이 두렵거나 칭찬을 피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그거를 딱 직면해요. 나는 칭찬은 힘이 필요하지 않다. 그냥 하면 된다. 그리고 딱 칭찬을 스스로 성공했다. 그거가 칭찬할 거리가 되는 거지. 야, 씨, 못하던 걸 했네. 잘했네. 잘하고 있네. 그래서 조건부 자존감이 높을수록 인정받기 위해서 과잉 노력, 평가 상황 회피 또는 집착. 뭔가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이게 결국 우리가 항상 말하는 증명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들이죠. 어쩌라고 마인드는 착한 애 컴플렉스에 안 들어가죠.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겠죠. 평가 상황에서 아예 도망쳐버려. 아니면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집착을 하거나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리고 실패하잖아요. 그걸 은폐해. 아까 말했던 제니퍼 같은 사례에서는 실패를 은폐하기 위해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는 그렇게 이제 극단적인 사례도 있었죠. 그리고 이미지 관리에 되게 막 착한 척, 되게 잘하는 척, 되게 뭐 고고한 척 그런 이미지 관리를
엄청 하죠. 타인의 반응을 과대하게 해석해. 이런 것들이 조건부 자존감, 우리가 전 강의에서 다루던 자기 침묵, 그리고 오늘 얘기하고 있는 이런 완벽주의, 이런 것들이랑 굉장히 겹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 완벽주의, 자기 침묵,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정서적인 것들 얘기가 다양한데 이 프로세스가 생각보다 심플해요. 마치 MC 스퀘어처럼 이 기본적인 원리를 몇 개를 알고 있으면 사람들 행동이나 이런 패러다임과 프로세스를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어요. 물론 거기서 이제 더 디테일한 거나 이렇게 분야별로 계속 공부를 해 나가야 되지만 큰 줄기와 맥락은 어느 정도 기본 법칙들이 있지. 그래서 이런 조건부 자존감은 환경을 통해 학습된다. 특히 이렇게 조건부 애정, 비교, 평가 중심이 양육. 이 양육은 부모가 나한테 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나한테 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뭘 잘해야만 스스로 칭찬하고 내가 남들하고 나를 비교하고 계속해서 평가하고 있어서 선택하지 못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든 말든 신경 쓰지 말고 비난을 어쩌면 그들이 나를 비난하고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여기서 이제 성취, 도덕, 이 자존감이 더 위험하다고 하는데 외모 쪽으로 조건부 자존감은 고통은 크지만 이거는 인식하기가 쉽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쉽게 볼 수 있는 거지. 나는 이뻐서 자존감이 높아. 이런 사람들은 이뻐서 자존감이 높지만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거나 못생겨지면 자존감이 떨어지겠지. 이거는 그냥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거울아 해가지고 백설공주를 혼을 내줬겠죠. 근데 그렇지, 이거는 볼 수 있어. 근데 이제 성취나 도덕적으로 조건부 자존감은 얘네들은 그냥 좋은 사람이고 뭐랄까 더 훌륭한 사람처럼 보여버린다는 거예요. 난 이쁘니까 자존감이 높아, 이런 사람들은 쟤는 그냥 조건부 자존감이구나 보일 수 있는데 나는 도덕적이어서 나는 이렇게 도덕적인 사람이야 라는 걸 사람들이 증명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얼핏 보면 멋져 보여, 착해 보여, 사회적으로 칭찬받아, 좋은 사람 이미지가 유지돼요. 그래서 이들의 내면은 고통이 커요. 근데 문제인지를 몰라. 이게 어떤 은폐성이죠, 은폐성. 그리고 여기 이들에게 이제 회복을 가로막는 어떤 착각들이 있는데 이 조건부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의 흔한 착각이 이 정도 기준은 필요해, 이게 나를 성장시켜, 이게 나의 장점이야. 근데 이런 조건들은 동기는 될 수 있대요. 근데 이걸 통해서 안정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동기가 되면 감정이나 이런 거는 이제 롤러코스터를 타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그러면 해결할 거냐. 이제 해법이 나오는데 해법은 해결이 단순하지 않다. 야, 이 말은 나도 하겠다. 그래서 자존감 높이기나 기준 낮추기 이런 걸로 안 되고요. 핵심은 조건을 이동시켜라. 아니면 조건 없는 영역을 확장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평가와 무관한 경험을 더하라는 거지. 평가받지 않는 거, 실패에도 유지되는 관계, 쓸모와 무관한 존재 경험. 근데 이게 마치 굉장히 특별한 솔루션 같은데 이거는 조금 넓게 보면 노출 치료랑도 겹치는 거예요. 내가 실패를 해도 버려지지 않는 경험을 하라는 거야. 내가 평가받지 않는 경험에 노출돼 보라는 거거든요. 높은 곳에 가도 무섭지 않은 결과로 이어지는 경험을 해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생각해보면 원리의 맥락은 이어져요. 우리가 지금 양육의 방식을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자기를 회복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를 회복하는 방법도 보면 어떤 강박을 치료하기 위해서 노출 치료를 하는 것과도 비슷한 맥락의 방법인 거죠. 큰 맥락으로 봤을 때. 그쵸? 그래서 결국 스스로 해야 돼요. 스스로. 이거는 평가와 무관한 경험이 가능한가요? 에이, 저는 여러분들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서로 평가하지 않잖아. 그리고 서로서로 피드백을 줄 뿐이지. 그래서 이거를 언어로 정의하면 자존감이 착함, 어떤 승인, 성취에 과도하게 걸려있는, 어느 정도 걸려있을 수 있겠죠. 근데 과도하게 걸려있는 상태. 그래서 그로 인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상태. 문제는 자존감이 낮은 게 문제가 아니다. 그것도 물론 문제일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자존감이 너무 많은 조건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우산장수 아들이랑 집신장수 아들인데 이 집신장수 아들은 비 오는 날 걱정되고 우산장수 아들은 날씨가 맑은 날 걱정되는 거잖아요. 저 조건들이 많으면 그 조건들이 낮은 거에 맞춰져 버려요. 자꾸 나는 이래서 안 돼, 난 저래서 안 돼, 스스로를 계속 비난하고 있으니까 자기 비하를 하고. 그래서 이런 자존감이 너무 많은 거에 이제 걸려 있는 게 문제인데 이 CSW, 이 조건부 자존감, 이거를 측정하는 도구가 있어요. CSW 스케일이라고 해서 뭐 이름이 굉장히 직관적이죠. 측정하는 도구는 이게 자존감이 무엇에 달려 있는가 측정 가능한 걸로 만들었고, 그래서 주요 하위 것들을 보면 첫 번째로 타인의 승인, 타인 평가를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눈치 보고 스스로 검열하고 자기 침묵하고 입을 다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나 자신에 대한 느낌이 달라진다, 뭐 이런 문항이 있는 거죠. 자기 만족이 있으면 완벽주의가 아닐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타인의 승인, 우리말로 따지면 그냥 눈치 보는 거, 자기 감열이 심하고. 그래서 이런 타인의 승인에 따라서 자존감이 높아졌다는 거. 도덕성, 착함. 착함이 그 사람의 성향이 아니고 성격이 아니고 자존감을 유지하는 조건이 돼. 내가 착해야만 한다라는. 그래서 도덕적으로 옳은 일을 했을 때만 나 자신이 괜찮게 느껴진다.
그래서 계속 자기가 어떤 도덕적으로 했다고 하는 거를 남들에게 인정받아야 되고 남들에게 증명해야 되고 자기 가족은 더 도덕적인 행동을 해야만 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그리고 능력과 성취, 성과형 착한 아이, 완벽주의 이런 거에 이제 뿌리가 될 수 있겠지. 일이나 공부를 잘할 때만 나 자신이 가치 있게 느껴진다. 가족의 인정, 가족의 기대에 과잉 반응하고 부모의 실망을 회피하고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데 가족의 나를 인정할 때만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낀다. 그리고 우위 비교, 비교 강박, 밀리면 끝이라는 거. 다른 사람보다 잘할 때 나 자신을 긍정적으로 느낀다. 이런 것들. 이런 게 뭐 조금씩은 다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해석을 할 때는 여기서 점수가 높다. 그건 자존감이 높다가 아니고 자존감이 그 조건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외모 자존감이 높다. 그거는 그 사람은 자존감이 높다가 아니고 외모라는 조건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가 되는 거야. 나는 이뻐서 자존감이 높아. 이 사람은 외모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구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승인 CSW가 높으면 승인이 없을 때 급격히 붕괴해버릴 수가 있는 거야. 도덕이 높으면 실수했을 때 강한 자기 비난. 이거는 자식에게도 연결될 수 있겠지. 가족에게도 연결될 수 있겠죠. 성취 CSW가 높으면 실패했을 때 존재가 위협받고 무너지고. 그렇게 생각해보면 항우는 승리 CSW가 높았겠죠. 유방의 이야기를 아시나요? 우리가 이제 장기를 두잖아요. 장기가 초한지, 초나라와 한나라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항우는 엄청난 장군의 자식이고 어려서부터 총망받는 훌륭한 무장이었어요. 장군이었어. 유방은 어려서 그냥 아내한테 잡혀 살던 약간 뭐 논팽이 같은 거였죠. 농장 같은 느낌이었지. 그래서 두 사람이서 어쩌다가 보니까 서로 천하의 패권을 다투는 사이가 됐는데 두 사람의 전쟁사를 보면 항우는 한 번도 안 졌어요. 놀랍지? 그 수많은 장기를 둘 때 막 장이요 하면서 뭐 하나 물러줘 하면서 마치 초한지 비등비등한 초나라와 한나라의 싸움 같지만 항우가 초나라거든요. 한 번도 지지 않았어. 유방은 맨날 졌어. 한 번도 못 이겼어. 유방이 심지어 나이도 많은데 항우 앞에서 막 엎드려가지고 막 아유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막 이렇게까지 했어. 근데 항우는 딱 한 번 졌어요. 그때 자살했어. 자기 사랑하는 여자도 목숨 끊고 본인도 물론 정확히 자살은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야 와서 죽여. 그리고 그 강을 넘지 않고 그냥 거의 자살에 가까운 행동을 했지. 자살이나 마찬가지야. 실패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야. 한 번도 지지 않았어. 실패시 존재를 위협했어. 그게 우리가 이제 방금 이제 초한지를 빗대서 얘기했지만 우리 삶에서도 일어나는 것 같아요. 살면서 한 번도 실패해보지 않았던 사람이 단 한 번의 실패로 그냥 와르르 무너져버리는 그런 것들을 직감적으로 보잖아요. 이런 CSW가 예측하는 심리 결과는 이 조건부 자존감이 높을수록 실패를 안 했다는 건 성공할 것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지만 항우는 실제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실제로 능력이 있어서 항상 성공만 했던, 그래서 어려서 성공한 사람들 중에 나이가 들어서 무너져 버리는 케이스가 있는 게 한 번도 실패를 경험하지 않아서 자신의 어려서의 성취가 어떤 저런 식으로 조건부 자존감으로 붙어 있어서 얘네들이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능력이 있어서 저만큼 실패하지 않았는데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반대로 능력이 없으면서도 실패하지 않으려고 더 낮은 도전만 하는 그런 사람들은 최악이 되겠지. 그러니까 차라리 능력이라도 있으면 그래도 성번이라도 성공을 할 텐데, 최악은 능력은 능력대로 키우지 못하면서 단 한 번의 실패도 경험하지 못해서 저런 실패 시에 존재 위협이 되는, 능력도 없고 성취 CSW가 붙어있는 상태가 최악이는데, 요즘에는 저런 경우들이 종종 보이는 것 같아요. 작은 실패나 작은 비난도 아이에게 무슨 결핍을 주는 것처럼 부모들이 걱정을 해가지고 그런 걸로 뭐 선생님들한테 컴플레인을 건다거나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전업자녀와도 연결이 된다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조건들에 자존감이 걸려 있으면 이게 심리적으로 더 위험해진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CSW 측정이 있고, 이 CSW 관점에서 보면은 왜 바꾸기 어려운가? 이게 CSW의 높은 영역은 행동을 바꾸면 자존감이 흔들린다. 그러니까 많이 휘둘린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 변화 자체, 내가 외모 CSW가 높은데 그날 외모가 좀 안 좋은 것 같아. 그러면 그날 좀 과하게 위험하다는 생각을 해버려. 과하게 불안해지고 그럴 수가 있지. 자존감이 확 낮아져 버리고. 착한 행동을 멈추기 어려운 이유도 이렇게 볼 수 있죠.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라 자존감이 붕괴되니까 그래. 그래서 CSW를 우리가 이 관점에서 보면, 실전에서 생각해보면 왜 이렇게 힘들어해요? 왜 이렇게 그 외모 같은 게 뭐라고 이렇게 힘들어해요? 뭘 그런 걸로 신경 써가 아니고 당신의 자존감은 뭐에 좌우되었나요? 이렇게 스스로 물어봐야 돼. 내 자존감은 뭐에 좌우되고 있지? 내 자존감이 어디에 걸려있지? 원래가 소심해서 조그만 자극에도 자존감이 낮은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스스로 선택하고 도전해보는 경험을 자꾸 줘야겠죠. 평가받지 않는 도전. 결과 그 과정 속에서 얻어지는 즐거움, 직접 해서 뭔가를 이루는 경험, 그게 정말 사소하게는 뭐 그림을 그리는 것도 있고, 뭐 뭘 따는 것도 있고, 뭘 자기가 음식을 비벼 먹는 것도 있고,
혼자서 옷을 입는 것도 그렇고, 착한 아이는 우리가 보는 뭐 완벽주의, 착한 아이 이런 애들은 자존감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자존감이 너무 많은 조건에 걸려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완벽주의와 자존감으로 이렇게 쭉 이어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관계형 자존감, 이 자존감이 관계에 걸려있는 상태, 이거를 또 볼 텐데 소시오트로피라고 읽어야겠죠? 이게 에런 백이 제안한 개념인데요. 타인이 어떤 승인을 하고 수용하고 관계 유지를 통해서 아까 말했던 그 타인의 승인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조건부 자존감인 거지. 그래서 관계가 흔들리면 나 자체가 흔들린다.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나는 없어진다. 그래서 자율성하고는 대비가 되죠. 오토노미는 성취, 통제, 독립을 통해서 자기 가치가 있죠. 근데 소시오트로피는 관계, 승인, 조화, 이걸 통해서 자기 가치가 있어. 관계 중독이랑도 비슷할 수 있겠죠. 근데 관계 중독보다는 조금 더 조건부 애정을 받고 있는 아이의 모습에 좀 가까운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결국은 맥락적으로는 이어질 것 같아요. 조건부 애정을 갈구하던 아이는 누군가와 관계 중독에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 여기서 소시오트로피는 조건부 사랑, 조건부 애정, 관계 파탄에 대해서 위협적인 경험을 했다거나 애정철의 냉담 경험, 너 엄마 말 안 들어? 하고 엄마가 유령 취급해버린다거나 부부가 그런다거나 부부끼리도 이런 식으로 서로 통제하는 경우 많은데 진짜 힘들죠. 이런 거 네가 문제를 만들면 안 된다는 그런 메시지들. 이런 거의 핵심 하위 요구는 승인 추구, 다른 사람 눈치 보는 거, 그리고 거절 같은 걸 너무 무서워하는 거, 그리고 과하게 맞추는 거, 그리고 타인의 반응으로 평가를 하는 거.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냐라는 거 하면은 이게 높을수록 우울해지는 된다는 거예요. 불안이 높아지고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그리고 이런 게 높은 사람은 관계에서 갈등이나 이별 상황에서 더 쉽게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무너진다는 거지. 이별을 통해서 겪는 고통이 더 크다는 거죠. 이거는 근데 우리가 앞에서 봤던 내용하고도 많이 겹치니까 그냥 이 개념이 좀 재밌어서 가져왔고요. 자존감의 이제 관계 의존. 근데 이제 다만 이게 미덕처럼 보이는 이유가 사회적으로는 얘가 배려 깊다, 공감 능력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문제가 있죠. 관계 안에서 자기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고, 상대가 나를 어떻게 느낄까 이런 생각하지 말고 내 선택이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 이 선택이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을 할 때 항상 물어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상대가 나를 사랑하나, 상대가 나를 좋아하나, 이거를 물어보는데, 아니 그게 뭐가 중요해요? 본인이 뭘 하고 싶은데요? 본인이 원하는 게 뭐예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궁금해요. 아니 그거는 알겠는데 일단 본인이 원하는 게 뭐예요? 그걸 물어보잖아요. 그게 이제 이 작업이죠. 그래서 관계를 잃을까봐 혼자 서본 적이 없는 사람, 그게 이제 항상 뿌리 깊게 남아있어서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또 이어지는 게 완벽주의가 헬리콥터 양육으로 전이되는 거. 완벽주의가 헬리콥터 양육으로 이어지는 거, 이것도 봅시다. 아이를 지나치게 관리하고 실패를 극도로 불안해하고 아이 삶에 과잉 개입하는 거. 그 답은 칼럼에서는 뭐라고 하냐, 결론부터 얘기해 드리면 그 부모가 과거에 착해야 안전했던 아이, 완벽주의의 대물림이죠. 이 완벽주의라는 표현이 생각보다 미세먼지 같은 느낌이야. 단어에 이 완벽주의가 주는 폐해에 비해서 조금 좋은 단어들로 돼 있어. 완벽, 주의, 약간 이러니까. 실제로는 완벽주의는 어떤 강박과 불안, 그리고 우울, 그리고 어떤 그 과정에서 상처가 되는 이제 그런 것들로 연결이 되는데, 완벽주의라는 게 조금 그거에 비해서 좀 단어들이 조금 좋아. 물론 뭐 단어가 그 본질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 어린 시절의 어떤 조건부 사랑, 그리고 비교, 평가, 성취 압박, 이런 것들이 결과로는 문제적주의, 그게 성인으로 가면은 실패에 대해서 불안하고 통제 욕구로 이어져요. 그래서 이 통제 욕구가 부모가 되면 아이 삶에 과잉 개입해. 그러니까 아이는 성취 압박을 받겠죠? 그래서 문제 완벽주의가 되고, 이렇게 돼서 이게 돌고 도는 게 되는 거지. 그래서 헬리콥터 양육 자체가 과잉 애정이 아니라 불안의 표현. 아이를 그냥 계속 끼고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고, 얘에게 작은 실패도 용납하지 않고, 왜냐면 내가 어떤 실패에 대해서 불안하니까 얘가 실패하는 것도 내가 실패하는 것 같고. 그래서 완벽주의 부모의 내면에서는 이 아이가 실패하면 어떠지? 이게 내가 실패하면 어떠지도 똑같죠. 어쩌지? 내가 더 도와줘야 하지 않나? 지금 막아주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다. 지금 막 그래서 얘가 스스로 뭘 하게 두지를 못해. 지금 불안의 대상은 아이의 미래. 인데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이 얘를 이렇게 통제라는 생각도 안 하죠. 아이를 도와준다고 나는 생각하지만 실제는 부모 자신의 불안정한 자기 가치,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조건부 자존감이 연결되는 거죠. 그러면 왜 이런 부모들은 아이의 실패가 견디기 어려울까? 여기서는 이 완벽주의 부모에게 실패는 경험이 아니고 하나의 위험 신호라는 거예요. 왜냐면 완벽주의 부모, 완벽주의로 살아간 사람들은 내가 완벽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잖아요.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위험한 일이야. 아이가 실패하는 거는 위험한 거야. 하나의 경험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래서 그 실패는 아이의 실패이면서 동시에 부모 자신의 실패로 느껴진다. 그러면 결국 자녀의 성취에 걸린 자존감. 아까 CSW, 그죠?
자녀 성취, 그냥 성취도 아니고 자녀 성취가 부모의 자존감에 걸려있어. 그래서 아이에 따라서 부모의 자존감이 오르락내리락. 근데 부모의 의도와 아이의 해석이 다르죠. 부모의 의도는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해서 그래. 근데 아이는 이거를 어떻게 느낄까? 부모는 도와주려고 했어. 사랑해서 했어. 아이는 어떻게 느낄까? 나는 혼자서는 안 된다. 실수하면 보호가 사라진다. 자리에 안전하다. 결국 조건부 사랑으로 되는 거야. 근데 이거를 하니까 무조건 부모 잘못이다? 아니지. 내가 그러면 스스로 여기서 벗어나려고 해야겠죠. 그래서 이 조건부 사랑 속의 아이가 문제적인 완벽주의로 성인이 되고, 그래서 불안 기반 양육을 하고 헬리콥터 부모가 되고 다시 조건부 사랑 환경이 되는 이 트라우마로 아이가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의 대물림의 구조가 완성되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에게는 그러면 어떤 초기 신호가 나타날까? 아이는 시도 전에 확인해. 혼자서 결정 못해. 실수하고 나면 과도하게 불안해. 외부의 평가에 민감해. 그래서 이렇게 해도 돼? 라는 반복 질문을 해요. 이런 게 어떤 문제가 되는 착한 애 컴플렉스 혹은 문제적 완벽주의의 초기 징후가 될 수 있겠죠. 근데 부모들은 이게 왜 문제일까? 이걸 왜 못 알아차릴까? 이거를 아이를 이렇게 만든 부모들이 무책임할까요? 아니에요. 무관심할까? 아니야. 오히려 이런 부모들은 책임감이 너무 강해요. 책임감이 너무 강해서 문제야. 그래서 내가 아이에게 개입하는 걸 하나의 사랑이고 통제하는 거를 보호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선의가 어떤 문제를 가려버려. 그래서 여기서는 해결은 덜 신경 쓰기가 아니고 아이가 실패하는 거를 결과라고 생각하지 말고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뭘 해야 될까? 한 발 떨어지라는 거예요. 지금 불안한 거는 아이가 아니고 나라는 거야. 내가 불안해서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내 불안을 잘 컨트롤 해야 되는 거지. 그건 내 몫이야. 아이는 아이의 몫이고. 그러면 내 삶에서 또 내 몫이 생기는 거지. 맞아. 애쓰고 에너지를 쓴다고 해서 더 결과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헬리콥터 부모는 아이를 망치려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불안을 아이에게 대신 처리시키는 사람이야. 그래서 완벽주의 부모는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라 자기 불안을 관리해야 된다.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완벽주의가 꼭 부모가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자기 양육이잖아요. 내 아이. 내가 내 아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나를 어떻게 양육할 거냐. 내가 나에 대해서 어떤 불안을 제거하려고 애를 써야 돼. 내가 지금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비교하고 그리고 결과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건 결국 불안한 상태다라는 거를 인지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완벽주의와 관련된 그런 얘기였고요. 그 마지막으로 이제 완벽주의에 대한 대물림까지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해서 피플 프리징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조금 이거는 원래 다른 강의로 원래는 좀 이어가려고 했었는데 오늘 그냥 붙여서 한번 같이 해보죠. 남들을 그냥 기쁘게 하려는 거, 피플 프리징.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어떤 착한 애 컴플렉스, 이거는 그러니까 과도한 승인,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혼자 결정이 어려운 사람은 혼자 결정을 자꾸 해보려고 시도하는 게 좋은가요? 결과가 안 좋더라도? 그렇죠. 그리고 자꾸 어떤 선택을 스스로 해보려고 하고, 그리고 결과가 안 좋으면 왜 안 좋았는지 마주해봐야 돼요. 어떻게 했으면 좋았을까? 그러면 다음에 이렇게 해보자. 그래서 그걸 교훈으로 다음에 결정을 할 때 그거를 토대로 더 나은 결정을 하려고 자꾸 애를 써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어떤 착한 애 컴플렉스, 관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 완벽주의를 추구하고 남들이 나를 완벽해야 된다고 믿고 있는 것. 그래서 이런 거에서 방법이 나오는데요. 즉시 예라고 말하지 말고 잠깐 멈춰라. 즉각적인 예스를 하지 말고 잠깐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라. 그리고 그게 나한테 정말 맞는지 옳은지 생각할 시간 가지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이거 내향적인 사람들에게도 드리는 뭐랄까 조언이었었는데, 생각해보고 다시 알려줄게. 이렇게 이제 미리 이 문장을 내가 좀 가지고 있다가 즉각적인 대답을 해야 될 때 저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 거. 명확한 거절, 경계. 나를 위한 시간 확보. 그리고 나는 언제든지 마음을 바꿀 권리가 있다는 생각.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과 화해한다. 이게 이제 표현이 좀 재밌는데, 이건 칼럼이었는데, 명절에 뭐 식사를 한다거나 이럴 때도 모든 사람들의 입맛에 맞출 수 없어요. 사람들이 막 몰려왔는데 그럴 수 없잖아요. 사람마다 다 취향이 다른 거. 어떤 사람은 파스타가 좋고 어떤 사람은 제육볶음이 좋고. 근데 제육볶음 좋아하는 사람은 매운 제육볶음이 좋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오뎅탕이 먹고 싶을 수도 있겠지. 어떤 사람은 김치찌개가 먹고 싶을 수도 있고. 그래서 모든 식단에 맞출 수 없죠. 각자는 스스로 책임져야지. 이게 좀 싱거워? 그러면 좀 소금 좀 치는 거고. 이게 좀 짜? 그럼 밥을 좀 많이 떠먹어야지 뭐. 사람마다 자기가 좀 해야 되는 몫이 있는 거지. 설렁탕집 가가지고 간이 딱 맞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소금도 쳐서 먹잖아요. 후추도 쳐먹고 김치 말아 먹는 사람도 있고. 각자 몫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시큰둥하게 여기는 거 뭐 어쩔 거야. 그 사람들이 나를 안 좋아한다고? 내가 뭐 연예인도 아니고 저 사람이 내 애인이나 내 배우자도 아니고, 그리고 내 배우자가 나를 안 좋아해? 그러면 복을 차는 거지 뭐. 어떤 사람은 나와 맞고 어떤 사람은 맞지 않아요. 어쩔 수 없어.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 내가 맞는 사람이라면 나는 그냥 물인 거야.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내가 그냥 진정성 있는 나 자신이 되면은 사람들이 끌리겠지. 내가 모든 사람 입맛에 맞추는 식당이라면 그러면 색깔이 없어지는 거고, 오히려 내가 딱 색깔이 있으면 그거에 맞는 사람들이 모이겠죠. 몸과 마음의 신호를 점검한다.
두려움과 불안이 아닌 진짜 욕구. 내가 진짜 뭘 원하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지. 자신을 기쁘게 하는 방법. 내가 뭘 하면 기쁜지. 그 아까 말했던 감정의 레시피를 찾아두는 거. 그래서 내가 일상을 조금 더 좋은 상태로 유지하려고 애쓰는 거. 나를 돌보고, 나를 좋아하고. 그런 연습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방법들을 좀 가져왔고요. 그리고 이런 변화는 어쨌건 시간이 필요해요. 자기에 대해서 좀 애정이 있어야 돼. 나를 소중한 사람처럼 생각해야 돼. 그래서 좀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떤 자동 반응, 아이가 거짓말을 하니까 화가 올라.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동 반응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사실조차 스스로를 속여버려요. 이 아이를 위해서 혼내는 거라고. 자기 자신을 속여. 그래서 작은 단계부터 하루하루 반복해서 내가 하나를 선택하고 내가 나를 잘했다고 하고 뭐 남들의 반응에 신경을 좀 끄고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하루하루 해나가려고 해야 돼요. 마치 운동처럼.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간단한 실습들이 있는데요. 일단 좀 혼자 있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게 내가 나를 양육시키는 것처럼 내가 나의 동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믿어야 될 거는 타인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이게 뭐겠어? 내가 타인을 위해서 모든 걸 버려야만, 타인에게 모든 걸 맞춰야만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내가 뭐 해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다른 사람들이 뭐 나에 대해서 뭐 실망하거나 나를 버리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뭘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사랑받을 수 있다. 이게 줄여서 말하면 내가 낸데 라고만 해도 되는 거지. 그래서 실천 예시로는 뭐 혼자 영화관 가기, 혼자 식당에 가기, 혼자 심리대화 듣기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나 자신과의 약속을 지켜라. 이게 나 자신과의 약속은 결과랑은 다른 거예요. 과정에 대한 이야기야. 그 과정에 자기와의 약속을 지키는 과정이 이걸 멋있다고 느낄 수 있어야 돼. 나와의 약속. 그렇지 않으면 나와의 약속을 내가 안 지키면 우리의 뇌가 나는 덜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받아버려.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그런 상담도 있었죠. 내가 다이어트를 하려고 해요. 밥을 적게 먹고 싶어. 근데 다른 사람을 만나면 밥을 많이 먹는 모습으로 이 사람에게 좋은 모습을 남기고 싶어 하는 그런 심리가 있었어요. 그러면 내가 밥을 적게 먹기로 나와 약속했는데 다른 사람이 내가 복스럽게 밥 먹는 모습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걸 먹는단 말이야. 그거는 나와의 약속보다 타인과의 약속이 더 중요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타인과의 약속을 내 의지로 나와의 약속으로 할 수 있겠지만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지고 증명하고 이런 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어떤 모임에서 야 모임에 네가 빠지면 어떡해? 괜찮아. 난 나와의 약속이 더 중요해. 이거는 결국 우선순위를 지켜라는 말하고도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운동, 시험 공부, 자기계발 계획 꼭 이렇게 거창한 거 아니어도 돼요. 충분한 수면도 포함될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나 자신과의 약속을 지켜라. 세 번째는 스스로 결정해. 이건 선택해야지. 그래서 보통 이런 착한 앵커플레스, 피플 플리저는 타인과 합의를 하고 그래서 결정해. 그래서 내가 뭔가를 안 하고 싶어도 다른 사람이 하고 싶으면 맞아 그거 좋겠다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지. 그래서 여기서는 작은 결정부터 혼자 내려보는 거. 좀 작은 거. 처음부터 막 큰 거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작은 것부터 해보는 거. 그래서 타인의 의견을 묻기 전에 먼저 내가 뭘 할지. 그래서 제가 이제 인생 PT를 할 때도 그때그때 조금 다른 미션을 드리는데 어쩔 때는 미리 각자 답을 적어두세요. 어떤 생각인지 본인의 생각을 적어두세요. 그 다음에 모여서 얘기해보세요 라는 미션을 드리거든요. 그게 실은 이걸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걸 안 하고 같이 모여서 얘기해보세요 이러면은 어떤 사람이 얘기하면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돼버린다니까. 근데 그걸 내 생각을 먼저 적어두고 거기서 뭐 우선순위를 정해두고까지 하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해보면 또 달라. 결과가 다르게 나오죠. 그래서 과도한 고민을 줄이고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 나를 만족시키면 된다. 시간을 얼마 안 주긴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내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게 의미가 있다. 그런 거죠. 앞으로 시간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PT에서요. 그래서 추가 설명으로는 타인이 의견을 말하는 거는 그들의 책임이다. 그들의 거가. 내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책임은 없죠. 그럴 능력도 없고. 나는 다른 사람 마음을 읽어줄 필요 없어. 그들의 의견을 말했어? 그건 하나의 참고 사항일 뿐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식당 메뉴 고르는 거나 뭐 이런 것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내가 한번 스스로 결정을 내려보는 거. 이게 세 번째였고요. 네 번째는 아니오라고 말하는 연습. 이런 사람들은 내가 거절하잖아요. 그러면 너무 냉정해 보이고 나쁜 짓이라고 생각해. 그게 실제로 이렇게 아니오가 나쁜 짓인가요? 나쁜 짓 아니죠 라고 말은 하는데 마음 한구석에서는 죄를 짓는 마음이 있어. 내가 이 사람에게 너무 무관심하게 행동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니죠. 아니요라고 오히려 말을 해줄 때 그 사람에 대한 배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의견을 정확히 왜냐면 이 사람도 나랑 의견을 조율하고 싶은 거란 말이지. 그런 거는 내가 뭔가를 거절하면 나는 버려질지 모른다는 생각, 내가 예스를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생존 방식에서부터 나왔겠죠. 그게 조건부 애정이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단호하지만 존중하는 의사소통, 명확하고 직접적인 표현, 나를 주어로 한 이런 거. 예시 문장. 도와주고는 싶은데 그 시간에 내가 좀 다른 약속이 있어서 그거 좀 재밌어 보이는데 나한테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 다음에 다른 거 같이 하자. 괜찮아요. 거절해도 괜찮아. 서로 좋자고 하는 거지. 그래서 네 번째는 아니오라고 말하는 게 죄를 짓는 게 아니다. 아니오라고 말하는 거.
그리고 먼저 나서서 해주려고 하지 마요. 먼저 나서서 해주려고 할 필요 없어. 명확하게 요청받기 전에는 도와주겠다고 나서지 말라.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은 아니에요. 이 착한 아이 컴플렉스나 피플 프리저로 규정되는 이런 분들은 가만히 있지를 못해. 도와주고 내가 무언가를 증명해야 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게 어떤 사람한테는 뭐 증명, 잘난 척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뭔가를 도움을 줘야 되고, 그렇게 뭔가 자기가 기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능해 존재하고 기능하는 상태가 가치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거든요. 타인의 욕구를 미리 예측해. 타인의 욕구를 미리 예측하고 그거를 미리 알아서 맞춰주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리고 타인이 바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어떤 헌신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잘난 척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좀 자제해야 돼. 상대가 요청을 기다려야 돼. 잘난 척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자제해야 돼. 상대가 알아주기를 기다려야 돼. 상대가 감정을 쏟아내요? 그때 조언하려고 할 필요 없어.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 내가 뭔가를 해줘야 되고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의무를 부여한다고 생각하지 마. 나 요즘에 회사가 힘들어. 회사 이번에 월급이 안 나와서 힘들어. 그러니 내가 얼마 줘야 되니? 그럴 필요 없어. 돈 달라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어떤 거기서 죄책감을 갖거나 뭔가 본인의 의무로 연결짓지 마. 그럴 필요 없어요. 그렇구나. 아유 같이 어떡하니? 그러면 그래. 그래서 요청을 받았을 때 몸의 반응을 살피라는 거 하거든요. 여기서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행동이 전혀 보상받지 못해도 괜찮은가? 몸에 뭔가 보상받지 못하고 그냥 하고 싶지 않아. 근데 나는 막 할 수밖에 없어. 그럴 때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맡기든 아니면 조정을 하든 거절을 하든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불편감이 없어. 보상받지 못해도 괜찮아. 그러면 하는 거지. 그러면 이 사람이 나한테 보상을 안 줬어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막 나서서 해줘놓고 이 사람이 나한테 아무런 보상을 주지 않으면 그거에 따라서 또 막 분노가 일어나. 그러면 애초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초에 거절하라는 거야. 그거를 본인이 거절하지 않고 나서서 해줘놓고 나중에 어떤 보상이 없다고 해서 이 사람이 몰라준다고 해서 그래서 뭐 나중에 아니면 이 사람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거에 따라서 뭔가 불편함을 드러낸다. 그러지 말라는 거야. 애초에 거절하라는 거야. 그런 거 같으면. 해주었으면 해준 거 같으면 잊고. 그거는 그냥 내가 불편감이 없어서 그냥 한 거니까. 그래서 먼저 나서지 말라. 나서서 할 거면 어떤 보상이 오지 않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라는 거고. 그리고 내부에서 어떤 평안을 찾으라는 거죠. 타인이 알아주기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긍정적인 특성을 스스로 생각하라는 거지. 그래서 하루를 돌아보면서 스스로에게 좀 긍정적으로 피드백하고 나를 위해서 작은 즐거움 제공하고 스스로에게 보상 주라는 거지. 그러니까 외부에서 인정 찾는 거를 멈추고 내부로 그걸 전환하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런 6가지 실습들을 한번 쭉 봤고요. 그래서 결론은 이걸 일관되게 쭉 하면 지금까지 했던 피플 프리징, 착한 애 컴플렉스, 그로 일어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거를 깰 수 있다는 거죠. 한쪽이 먼저 나서지 않고 다른 쪽은 필요할 때 요청하는 법을 그렇다면 배워가야겠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건 필요할 때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했을 때 들어줄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여기서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로 내가 나중에 분노할 거면 그거에 대해서 거절해야지. 이제 그걸 뭐 좀 디테일로 들어가면 좀 여러 가지 상황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멈추기 위해서는 먼저 인식,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바라봐야지. 완벽주의도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어떻게 완벽주의로 인해서 강박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뭐 그거로 인해서 내가 지금 너무 완벽을 추구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나는 지금 원해서 하는가? 아니면 두려워서 하는가? 이거를 던져봐야 돼. 이걸 안 하면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럼 강박이에요. 그래서 인식하는 거. 두 번째는 반응죠. 아까도 잠깐 시간을 가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즉시 예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게 뭐지? 내가 어떤 감정인지 이걸 확인하는 거. 그래서 조금 생각해보고 답할게요. 아까 봤던 거지. 첫 번째로 일단 인식을 했으면 그 다음으로 조금 시간을 가져야 돼.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야 돼. 그리고 세 번째는 간결하게 거절할 수도 있어야 돼. 막 장황하게 설명하면 안 돼. 아우 실은 내가 이번에 어쩌죠 하면서 막 길게 얘기하다가 하면 안 돼. 짧고 명확하게 해야 돼. 이번엔 어려울 것 같아요. 이번에 이런 일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도 참 거절을 못하긴 하는데 그러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불편함을 견뎌야 돼. 거절 뒤에 따라오는 죄책감.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죄책감이나 이런 게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내가 잘못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오래된 패턴을 깨고 있기 때문에 그 패턴에서 벗어나는 고통인 거예요. 그건 그렇다면 감수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그걸 걔가 계속 할수록 이런 부분들은 줄어들겠죠. 그리고 자기 가치 다시 올려라. 이거는 내가 낸데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얼마나 멋져. 이런 생각? 내가 어느 순간 다시 예전에 컨트롤이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완벽주의로 돌아갈 수도 있고 착한 애 컴플렉스가 강한 시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알아차리고 다시 돌아오는 거. 뭐예요?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어느 날 폭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10kg를 뺐다가 폭식 하루 만에 5kg가 찔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그냥 다시 또 빼면 돼. 그때 어떤 사람들은 5kg나 쪄버렸네 하고 좌절해서 그냥 계속 먹어버리거든. 그러면 안 돼. 그냥 한 번 실수를 했어도 또 다시 꾸준히 가면 돼요.
그래서 나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정직하고 더 건강한 관계로 나아가는 과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걸 피플 프리징으로 해가지고 찾아보니까 조금 더 재밌는 연구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게 중국에서 나온 연구인데 최근에 중국에서도 이런 착한 애 컴플렉스 관련해서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여기서 다룬 거는 좀 분류를 해줬어요. 그래서 모두가 착한 아이의 사람처럼 보이는데 왜 어떤 사람은 번아웃, 어떤 사람은 막 냉소랑 분노, 어떤 사람은 겉보기 적응,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다는 거지. 여기서 말하는 그런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하나의 모습인가 아니면 여러 가지가 있는가. 그래서 이 착한 아이 컴플렉스로 연작 시리즈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착한 아이 컴플렉스 중에 하나만 바라보고 있어요. 착한 아이처럼 남의 말을 거절 못하고 그냥 끙끙 앓는 자기 침묵 상태만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고 생각하고 있어. 착한 아이 컴플렉스 가진 사람은 잘난 척한다는 생각을 못해. 겉보기 적응 상태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게 하나의 성향이 아니라 서로 다른 프로파일로 바꿔야 된다라고 해서 했는데요. 여기서 이 프리징은 관계 불안, 자기가치 조건, 아까 조건에 걸린 거 이런 걸 따른 조절 전략이어서 어떻게 보면 공포스러운 상황을 회피하려는 전략이지. 그래서 이거는 좀 단위로 나뉘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결과가 중요한데 이 연구에서는 3가지로 나눴고 그 3가지는 첫 번째, 고위험 과잉 적응 상태. 핵심 특징은 일단 착한 아이 컴플렉스 점수, 피플 프리징 점수는 매우 높아요. 타인의 기대 민감성, 타인 눈치를 엄청 본다는 거지. 자기 억제 굉장히 많이 해. 책임 자동 인수 매우 강해. 갈등 회피 거의 자동 반사.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거를 못 견뎌요. 거절도 못 하겠지. 내면에서는 내가 안 하면 안 된다는 생각. 문제가 생기면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 관계가 흔들리면 다 자기 자책으로 하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우울도 높고 불안도 높고 스트레스도 높고 정서 소진도 높고. 근데 이제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책임감이 강해.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조직이나 가족 관계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근데 실제로는 자기 기준이 없고 번아웃이 반복되는.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분노를 느끼면은 자기 비난, 전형적인 유형이죠. 그래서 고위험으로 과잉 적응해가지고 막 책임감 높고 막 이거 내가 안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막 그 모든 거를 참고 가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고. 두 번째는 관계 유지형, 조화 유지형. 점수는 중간에서 높은 정도고 갈등 회피 쪽이 굉장히 강해요. 자기 감정 억제 강하고 근데 남들에게 이렇게 승인 추구 높아. 책임감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과하진 않아요. 내면에서는 분위기 깨면 안 된다. 굳이 말 안 해도 되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우울은 한 중간 정도고 공허감이 높아. 자기 정체성의 혼란이 높아요. 그래서 분노는 스스로 분노한다고 생각은 못하는데 내면에서 축적되고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무난하고 사람 좋고 갈등 없고 관계 유지도 능숙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자기가 뭘 원하는지 몰라. 관계는 있는데 사람들하고 친밀하지 못해. 나는 어떤 사람인가 잘 몰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갑자기 어느 순간 거리를 둬버려요. 그래서 조용히 사라지는 착한 아이 유형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막 잘 지내는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손절해버리고 이런 케이스죠. 표면 적응형. 여기는 조금 위험이 낮은데 여기는 자기 억제는 낮고 승인 추구. 여기도 낮거나 상황적이고 갈등 회피도 제한적이고. 근데 이제 내면 구조가 맞출 때 맞추지만 아니면 말한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상황에 따라서 맞춰주는 상태. 속으로는 내 기준도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정서적 상태가 그렇게 큰 문제는 없고요. 과도한 희생 없이 문제 행동 없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착함 자체가 어떤 병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거는 착한 거, 착한 행동이 아니고 착함에 자존감이 걸려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착한 사람이야 라고 증명하고 내가 이렇게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그게 위험한 거지 착한 행동 자체가 위험하다는 건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는 표면 적응형은 위험하지 않다는 거니까. 그래서 이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있다 없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게 어떻게 작동하는 거야. 그래서 뭐가 그 착함이랑 자기 억제, 조건부 자존감 앞에서 봤죠? 남들에게 도움도 요청하지 못하고 역할을 내가 이걸 해야만 하는 거. 다음에 남들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도 해야 되고 아니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도 내가 막 나를 증명해야 되고 그런 것들. 이 고위험이라는 거지. 그래서 모든 착한 사람, 착한 아이 컴플렉스처럼 보이는 모든 사람들이 무너지는 건 아닌데 앞에서 봤던 2가지 케이스. 그래서 자기 기준하고 자존감이 좀 유지되면 그건 뭐 병적인 건 아닐 수 있다는 거지. 하나의 그냥 적응 형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과거랑 행동을 똑같이 하더라도 마음 먹는 걸 달리 가지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정신승리일 수도 있는데 결국 마음 먹기 달린 거예요. 내가 착한 행동을 하는 이 현실이 문제가 아닌 거야. 내가 내 자존감이 그거에 걸려 있느냐 아니냐가 문제인 거예요. 착한 자존감에 걸려 있어서 어떤 사람은 버티고 어떤 사람은 무너지고 그 차이는 어떤 유형일 수도 있다라는. 근데 여기 이 유형보다 일단 중요한 건 행동이나 환경보다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라는 걸를 우리는 또 도출할 수 있는 거죠. 또 볼까요? 이번에는 이제 독일 사례인데 독일 성인들에 대한 거고 여기서도 쭉쭉쭉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로 피플 프리징을 했고
아까 중국에서 세 가지로 구분했고 여기서 이제 독일에서도 아마 세 가지였나? 구분을 했는데 고위험 자기소진형은 자기 억제가 높아. 타인 기대 위험성 높고 앞에서 봤던 고위험형하고 되게 비슷하죠. 책임감이 강한 착한 아이의 독일 버전이지. 앞에서 봤던 고위험하고 일단 동일하고 관계 유지형 여기도 앞에서 봤던 그 중간 유형구 일본 연구에서도 조화 유지형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본이나 중국 연구하고도 좀 일치하는 중간 위험성. 얘네들은 이제 분위기를 많이 따지는 분위기를 많이 신경 쓰는 쪽이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참다 이제 손절하는 케이스로 많이 나타나고 그리고 저위험은 맞출 수 있지만 꼭 그래야 되지 않는다. 이제 그런 거고. 그래서 이게 뭐 중국, 일본, 독일 이렇게 다 이 비슷한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뭐 얼마나 착하게 행동하느냐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저위험은 위험이 좀 적은 쪽은 표면적으로는 적응하되 마음가짐은 단단한 거야. 내가 이렇게 해야 돼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거야. 내가 뭐 잘 보여서 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래 너는 좋은 사람이니까 아니면 뭐 우리가 관계를 맺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선택해서 하는 거야. 똑같이 우리가 담장에 페인트 칠을 하더라도 내가 그걸 즐기면서 하고 있으면 내가 기꺼이 하고 싶어서 하고 있으면 그거는 저위험이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고리타분한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그냥 세상 일은 결국 그래서 마음가짐에 따라 달린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문화가 달라도 이 구조가 동일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 현대인들이 더더욱 더 많이 겪고 있는 일이고 이게 또 한편으로는 또 대물림되고 있는 면도 있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자기 양육을 통해서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봤고요. 우리가 아까 봤던 그 여러 가지 실천적 사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기를 바라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전반적인 마무리 강의를 할 거고 그때 또 해봅시다. 오늘은 이제 완벽주의 그리고 조건부 자존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멈출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까지 쭉 들려드려 봤습니다.